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격 시사 소현정입니다. 네팔 대홍수 사망자가 360여 명으로 늘어났고 실종자는 1,5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대피한 우리 국민 10명 가운데 9명은 안전한 지역으로 옮겨졌는데 연락이 두절된 국민 9명과는 여전히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 주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열린 민주당 워크숍에서 김민석 대표가 당 노선과 관련해 정청래 전 대표와 절충하기 어렵다고 공개 발언하자 정 전 대표가 폭력적이라며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정치와이에서 자세한 상황 짚어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 후 처음으로 국민의힘이 주최하는 공식 행사인 국회의원 연찬회에 참석해 20분간 강연했습니다. 전격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 측근인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과 인터뷰하겠습니다. 사건 Y에선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의 수사 상황과 이른바 셀프 종결 등 부실 수사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최다운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엔비디아가 전날보다 9% 가까이 폭등하는 등 반도체주가 일제히 상승하면서 나스닥이 1.57% 오른 것을 비롯해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전격 시사는 KBS 콩과 유튜브로도 실시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전격 시사 시작합니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KBS 홍일인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팔 대홍수로 수많은 마을이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변했는데 지금 KBS 특파원들이 현장에서 취재를 하고 있는데 현재 상황 어떻을까요? 네팔 수도 카트만두와 카트만두에서 자동차로 3시간 거리인 실제 피해 지역 중 한 곳이죠. 누아코트 등에서 KBS 특파원들이 상황을 취재하고 있습니다. 이 조금 전 확인된 피해 상황을 보면 사망자 360여 명, 실종자는 1,500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네팔 대홍수는 중국과의 국경 부근에서 트리슐리강을 따라 70km에 이르는 네팔 라수아 지역에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사고 당시 비가 오지 않아 홍수경보가 울리지 않은 탓에 하류 지역 주민들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요. 특파원 취재 상황에 따르면 급류와 흙더미가 덮친 마을들이 흔적이 없을 정도고 기적처럼 살아남은 생존자들은 진흙더미에서 실종된 가족을 찾고 있는데 맨손으로 흙을 뒤집고 삽으로 파보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합니다. 예. 우리 기업들이 현지에서 짓고 있는 수력발전소에도 급류가 덮쳐서 지금 연락이 두절된 우리 국민이 9명인데 현재 구조 상황 어떻습니까? 네, 정부 합동 신속 대응팀이 현재 급파됐습니다. 한국 남동발전과 두산 에너빌리티 소속 한국인 직원 9명이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발전소도 거의 다 쓸려 내려갔다고 한다. 연락 두절된 분들이 계셨던 건물도 유실됐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홍수로 고립되긴 했으나 안전한 상태로 구조를 기다릴 수 있었던 국민 10명은 홍수가 발생한 지역과 거리가 있고 상대적으로 고지대여서 피해를 안 당한 것이라고 외교 당국은 설명했습니다. 네. 우리 국민 실종 소식에 어제 이재명 대통령도 네팔 홍수 관련 긴급회의를 주재했죠.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은 국민 9명이 실종된 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 합동 신속대응팀의 안전 확보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네팔 정부와 협력도 중요하다며 모든 외교 채널을 가동해 수색과 구조에 필요한 자원이 투입되도록 적극 협조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또 네팔 정부와 국민을 향해서도 위로를 전하며 우리가 제공할 인력이나 지원 방안 등이 있는지도 검토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이 한편 실종 국민들이 소속된 기업인 두산 에너빌리티와 한국 남동발전도 긴급 대응반을 급파해 실종자 구조와 생존자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두 회사는 연락이 끊긴 직원들의 가족이 네팔 현지 방문을 희망할 경우 이동과 체류 등을 지원할 방침입니다. 네. 전 세계에서도 구조대원들이 모이고 있는데 지금 피해 지역 접근이 쉽지 않다고요? 그렇습니다. 각국에서 보낸 구조팀과 국제 구호 단체들이 네팔로 집결하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상황이고요. 또 산사태 진앙지인 북부 라수아 지역과 보테코시강 일대 등 최악의 피해 지역으로 들어가는 도로 40여 킬로미터 구간이 통째로 유실됐기 때문입니다. 또 붕괴된 교량도 많아서 육로를 통한 현장 접근이 사실상 차단됐습니다.
네. 무엇보다 북부 수력 발전소들이 대거 파괴되면서 카트만두 시내 전역에 정전과 통신 장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현재 상류 지역의 빙하 호수가 추가 붕괴할 우려도 있고요. 또 비 예보도 있어서 경보가 내려진 상태이기 때문에 수도 카트만두에서도 극도의 긴장 상태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현지 상황이 참 녹록치가 않은데 이번 네팔 피해 지역에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대홍수가 났습니다.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빙하가 붕괴된 것이 원인이다. 이렇게 지금 추정하고 있죠. 이 전문가들은 폭 600m의 대규모 빙하가 무너져 1km가 넘는 높이에서 낙하한 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충격이 워낙 커서 규모 5.2의 지진파로 기록될 정도였다고 미국 지질조사국은 밝혔습니다. 실제 홍수 발생 전후의 위성 사진을 보면 정상부 사면 절반이 무너져 내린 흔적을 볼 수 있습니다. 거대 빙하가 떨어지면서 얼음은 산산조각이 났고 계곡부에 쌓인 토성류, 물과 섞여 급류가 된 겁니다. 다만 이런 엄청난 양의 물이 어디서 왔는지는 여전히 의문입니다. 이 네팔 당국은 무너진 빙하와 암석이 하천을 막았고 이때 만들어진 임시 호수가 터져 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을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이 기존에 존재하던 빙하호가 붕괴한 거 아니냐는 추정도 나오지만 추가 조사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네. 국내 뉴스 알아보겠습니다.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로 인상했습니다. 반도체 중심의 강한 성장세가 물가를 밀어 올릴 것을 대비한 선제 대응이다 이렇게 밝혔죠. 그렇습니다.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는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는 속담을 인용하며 이번 기준금리 연속 인상은 이른바 호미 정책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소득도 늘어난 만큼 앞으로 상당 기간 물가가 목표 수준을 웃돌 거라고 한해는 전망했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이례적 결정을 한 이유로 분석이 됩니다. 네. 대출을 받은 사람이나 취약계층 부담이 이번 금리 인상으로 더 커질 거다. 이런 우려 나오고 있죠. 네, 기준금리 인상 흐름에 시장금리가 먼저 뛰었기 때문인데요. 은행권 가계대출 금리는 5월부터 석 달 연속 오르며 4.64%까지 올랐습니다. 이 대출이 있는 중소기업이나 가계의 부담도 그만큼 커지고 있는데요. 특히 저소득층은 식료품 같은 필수 지출까지 줄여야 해 실질적인 타격이 더 클 것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 한은은 금리 인상으로 인한 취약차주 부담을 우려하고 있다며 정부와 함께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100일간의 정기국회가 다음 주 시작되는데 여야가 각각 정기국회 입법 전략을 논의하며 전열을 재정비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먼저 민주당은 민생 실용 입법을 강조했습니다. 김민석 대표는 중도는 없다고 한 정청래 전 대표의 말을 거론하며 전통적 지지 기반의 중도 보수로의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정 전 대표는 왜 나를 거명하나 유감스럽다고 했고 일부 친정청래에게는 1박 2일 워크숍 행사장을 먼저 떠나기도 했습니다. 민주당은 부동산 공급, 메가특구 지원 법안과 경찰 개혁 법안 등 민생과제 입법을 정기국회 우선 과제로 꼽았습니다. 이 국민의힘 상황을 보면요. 이재명 정부의 실정을 정기국회에서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며 싸우는 게 민생을 챙기는 거라고 했습니다. 이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참석했는데 박 전 대통령은 어려운 때일수록 지도부를 중심으로 일치 단결해서 나아가야 한다고 단합을 당부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번 정기국회에 부동산 문제, 레버리지 ETF, 이재명 대통령 재판 문제와 보안 수사권까지 파상 공세를 사실상 예고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당시 감사원이 진행한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감사 과정에서 강압과 증거 조작이 있었다는 감사원 자체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통계감사 과정에서 고압적 언행으로 허위 진술을 강요하는 등 끼워 맞추기식 조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서해 감사의 경우에도 강압 조사가 이뤄졌고 개인 휴대전화를 요건에 맞지 않게 위법하게 포렌식한 사례도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감사원은 통계감사 관련 감사팀 9명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고발하고 국장을 포함한 10명에 대해 파면, 해임 등 중징계 의결을 요구했습니다. 이 서해 감사의 경우엔 징계 시효가 지나 서면 경고 조치했습니다. 네. 제주에서 발생한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초기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하면서 유족에게 사과했네요.
실종된 지 석 달여 만에 숨진 채 발견된 37살 장모 씨의 빈소가 어제 차려졌습니다. 100일 넘게 장 씨를 찾아 헤맸던 가족들은 주검을 맞이하고서 분노와 힘마저 잃은 모습이었는데요. 제주경찰청장도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처음으로 공식 사과했습니다. 경찰은 또 이번 사건 초기 대응에 과실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 경찰은 부경장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며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범행 동기를 밝히는 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앞서 부경장은 장 씨와 연락이 닿았다면 신고자에게 거짓말을 하고 전산망의 실종 신고 삭제 사유로 교통사고 사망을 입력했지만 경찰은 이를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수 1차 부검에서는 목이 압박될 때 손상될 수 있는 목불뼈가 부러진 사실이 확인됐습니다만 이 전문가들은 이것만으로 사망 경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주변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장 씨의 마지막 행적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부속된 부경장의 또 다른 범죄 혐의가 드러나 논란이라고요. 그렇습니다. 부경장은 지난달 20일 제주 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부 씨는 당시 화장실 안으로 들어가는 여경과 마주치면서 적발됐는데요. 이 화장실 천장 부근에 남아있는 지문을 감식한 결과 부경장의 DNA가 검출됐다고 합니다. 부 씨는 또 지난달 2일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을 장 씨와 유사한 수법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네. 약물이 든 음료를 건네 남성들을 숨지게 한 이른바 모텔 연쇄 살인 사건의 피고인 김소영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반복적으로 약물을 먹이는 과정에서 챗GPT 검색을 통해 사망 가능성을 충분히 알 수 있었다고 본 겁니다.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됐습니다. 유족은 사형 여부를 항소심에서 다시 판단받아야 한다며 관련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금요일 뉴스 브리핑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KBS 홍혜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전격 시사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7시 16분입니다. 이어서 교통정보 전해드립니다. 출근 정체가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광주 대구고속도로 대구 쪽으로 남원 부근 사고는 이제 갓길에서 처리하고 있고요. 통영 대전고속도로에서는 대전 쪽으로 고성 3터널 부근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1차로가 막혀 있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금광 3터널 부근 2차로에서도 사고가 났는데요. 이 때문에 남한성 분기점 일대로 5km 구간에서 속도 줄여 지납니다. 반대 평택 쪽으로 송탄 부근 1,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는 수원에서 신갈분기점 사이와 이후로는 양재부터 반포 사이로 정체되고 세종 포천고속도로 안성 쪽으로는 고덕터널에서 초이 사이로 더디게 지납니다. 그 밖에 서울 시내 강변북로 구리 쪽으로 서강대교 부근 3차로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는데요. 방화대교부터 속도 많이 떨어져 지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김민희였습니다. 실시간 증시 현황과 전망을 전해드립니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금요일에는 이지환 오로라 투자자문 투자부문 대표를 전화로 연결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지환입니다. 네, 오늘 미국 증시는 어땠을까요? 저는 이제 엔비디아 호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기술주 위주의 강한 상승이 나온 하루였습니다. 어제 장마감부 실적 발표를 한 엔비디아는 예상을 뛰어넘는 실적과 다음 분기 가이던스도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의 훈풍을 좀 풀어 넣어줬습니다. 반면에 미국과 이란의 분쟁이 이제는 경제 제재라는 장기전으로 접어들면서 경기와 관련된 종목들은 좀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기술주와 경기 소비재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전반적으로 엔비디아를 바탕으로 한 반도체 종목들 여기에 일부 하이퍼스케일러들과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관련된 종목들의 매출이 상당히 큰 폭으로 증가했다라는 부분이 기술주 전반적으로 강한 상승을 유도를 했습니다. 미국 증시는 지금 현재 조정을 받고 난 이후에 기술주 위주의 반등이 나오면서 아직은 국채 금리에 대한 우려감 그리고 유가에 대한 우려감이 남아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선별적으로 기술주 위주의 상승 장세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엔비디아의 호실적으로요. AI 랠리 다시 시작됐냐 이런 궁금증 많이 갖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엔비디아 실적이 예상치를 뛰어넘었고 특히 AI와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 센터 매출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왔습니다. 여기에 다음 분기 실적 가이던스도 새로 생산되는 베라 루비라는 칩에 대한 호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되면서 지난번 구글이나 아마존 실적 발표를 바탕으로 해서 이번에 엔비디아까지 AI 모멘텀을 받는 기술주들이 대부분 AI 관련되어 있는 실적이 상당히 호실적으로 나오면서 AI와 관련되어 있는 고점론은 이제 우려감이 상당히 후퇴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비디아가 이번 2분기 매출에서 기록한 960억 달러가 넘는 매출은 작년 대비로 하면 2배가 넘는 금액인데요. 다음 분기 매출도 1000억 달러가 넘는 수준을 제시했기 때문에 당분간 AI 모멘텀과 관련되어 있는 랠리는 다시 후퇴론보다는 실적을 바탕으로 성장론이 우세할 걸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이제 실적 시즌 마무리돼 가고 있는데 다시 금리 변동에 더 눈길이 가는 것 같습니다. 네, 어제 이제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기점으로 해서 대부분의 빅테크 기업들 실적 발표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실적 시즌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AI와 관련되어 있는 구글, 아마존, 엔비디아 기술주들의 실적이 상당히 우호적으로 나오면서 기술주 후퇴론이 급격히 후퇴하면서 상당히 기술주 위주의 좋은 모습을 보였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금리, 물가, 특히 공공행진하고 있는 국제 금리에 대한 우려감이 점차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관련되어 있는 유가에 민감한 종목이나 경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계속해서 커져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면서 다시 공은 금리로 넘어가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도 이런 부분이 반영되면서 기술주와 경기 소비재, 유가 관련되어 있는 금융주 등 일부 차별화되는 모습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시장은 이번 주를 고비로 금리와 유가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네. 어제 국내 증시 흐름도 정리해 주시죠. 어제는 이제 금통위의 금리 인상이 있었고요. 2달 연속 인상이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시장에 충격이 조금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실적을 바탕으로 해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기술주 위주의 상당히 좋은 흐름을 이어가던 모습이 금통위에서 금리 인상을 발표하면서 상당히 상승폭을 반납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도 역시 장막판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어느 정도 회복을 하면서 금리에 대한 악재보다는 엔비디아 실적에 증시가 좀 더 반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런 흐름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기술주 위주의 상승에 좀 국한되었고 상승하는 종목보다는 하락하는 종목이 더 많았기 때문에 시장 전반의 훈풍을 불기에는 아직까지는 시장이 조정의 가운데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금통위가 2달 연속 금리 인상한 부분과 엔비디아의 호재, 어제는 이 부분이 상승으로 반영이 되었지만 오늘도 어떤 방향으로 반영될지는 아마도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장중 변동은 좀 커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예, 한국은행이 이례적으로 2차례 연속 금리를 인상했는데 앞으로 우리 증시에 어떻게 작용할까요? 사실은 이제 단기적으로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한국은행의 금리 인상, 이전에 지금 20일 유럽중앙은행이나 BOJ 일본은행도 금리를 인상했기 때문에 지금은 금리 인상에 대한 명분이 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여기에 경기에 과열되는 일부 기술주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금리 인상에 대한 당위성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지난달에 이어서 2연속 인상은 지금 현재 미국의 연준이 금리 인상을 일단 뒤로 미루고 있는 상황. 20이나 일본의 BOJ가 한 번의 금리 인상 이후에 눈치를 보는 상황에서 우리가 2연속 인상한 부분은 당위성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금융시장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어제는 이 부분이 일단 엔비디아 호재에 좀 막혔지만 아마 이번 주 다음 주 넘어가면서 금리에 상당히 민감한 모습을 좀 보일 수 있는데 특히 그동안 미국의 국채 금리가 상당히 고공행진을 하면서 상대적으로 좀 어려움을 겪었던 업종들이 최근에 미국 국채 금리가 재무부의 시장 개입 여파로 좀 하락하면서 예를 들면 제약 바이오 업종이나 일부 기술주들은 금리 인하 효과를 노리고 주가가 상당히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아마 어제 금리 인상으로 다시 금리 인상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커질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증시는 기술주와 금리에 민감한 경기 소비재가 조금은 차별화된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구간으로 진입을 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네. 어제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상승 여력이 더 커졌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상당히 우호적인 효과를 좀 보일 것 같고요. 특히 삼성전자의 수급을 보면 주주 환원 가치에 대한 미흡 실명 매물로
지난 주 초반에 외국인들이 1,300만 주 이상 매도를 했는데 지난 이틀간 삼성전자에 대해서 다시 500만 주 이상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엔비디아 효과와 최근에 반도체 반등이 외국인 중장기적인 수급에 의해서 발생된다는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최근에 실적 발표한 엔비디아와 비교를 해도 영업이익률이나 매출액 성장률이 훨씬 더 뛰어나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있는 외국인들 입장에서는 이번에 주주 가치 한원까지 포함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를 올 하반기 내는 상반기까지는 관심을 가지고 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외국인의 중장기 자금을 바탕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상승 기조를 유지할 가능성은 상당히 좀 높아 보입니다. 다만 최근의 변동성이 ETF, 특히 레버리지 상품이나 혹은 파생 상품과 연관된 부분에서 단기 변동성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단기 변동성은 여전히 조금 유동적. 하지만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우상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이렇게 좀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금요일 오늘 증시, 우리 증시 흐름은 어떻게 보실까요? 아마도 어제는 반도체에 대한 우호적인 부분이 금리에 대한 악재를 좀 눌렀지만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단기에 그치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번 주 오늘까지 해서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금리에 대한 부담감이 일부 증시에 좀 반영될 걸로 좀 보여지고요. 다만 어제 엔비디아의 급등을 보면 반도체 종목 내에서도 엔비디아의 사업 구조 재편과 관련돼서 주가가 좀 차별화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여기에 반도체 종목들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일부 경기 소비재, 특히 실적이 굉장히 좋았던 화장품 같은 섹터를 비롯해서 일부 경기 소비재에 좀 주목할 필요성과 최근에 2차 전지와 관련돼 있는 전기차와 관련돼 있는 바닥론이 나오면서 일부 삼성 SDI나 SK 에너지솔루션 같은 종목들이 일부 바닥론에서 탈피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기술주 위주의 아무래도 우호적인 환경을 좀 보시면서 일부 경기 소비재가 화장품을 비롯해서 트라우드 되는 쪽으로 관심을 가지시면 최근에 경기 전반적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변동성이 커져가더라도 실적 기반으로 재편되는 가족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로 넘어가면서 아마 이런 변동성은 좀 줄어들면서 실적 종목 위주로 재편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코스피 대형주 위주의 주도주로 대응을 하는 전략이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시각 증시 따라잡기 오로라 투자자문 이지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중심 채널 네, 이설아 기상캐스터와 함께 금요일부터 주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유산을 챙겨 나가야 되는 상황이네요.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나 소나기 소식이 있어요. 네, 오늘은 강원도와 충청,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 오전부터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쏟아질 때가 있겠습니다. 비 예상 강수량은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최대 7, 80mm 정도고 제주도에 5에서 최대 60mm 정도입니다. 그리고 소나기 예상 강수량은 5에서 최대 50mm로 지역별 차이가 크겠습니다. 네, 주말에도 비가 오는 곳이 많고 특히 남부지방에 장마철을 연상하게 하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8월 마지막 주말은 마치 장마철처럼 정체전선이 형성돼 비가 내리겠습니다. 내일은 중국 산둥반도에서 다가오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전국 대부분 지역에 20에서 60, 최대 80mm의 비가 올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모레 일요일에는 북태평양 고기압이 밀어올리는 고온다습한 공기와 저기압이 지나간 뒤 북쪽에서 내려오는 차고 건조한 공기가 충돌하면서 비구름이 만들어져 주로 충청과 남부지방에 최대 80mm의 비가 오겠습니다. 이 두 공기 덩어리의 힘이 팽팽하게 맞설 경우 남북 폭이 좁고 강하게 발달한 비구름대가 만들어질 수 있는데요. 이 비구름대가 특정 지역에 머물면서 시간당 2, 30, 최대 50mm의 비가 집중될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비나 소나기가 내리는 지역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네, 주말까지 이렇게 비가 자주 내리면 폭염 기세 한풀 꺾이겠네요. 네, 비와 함께 더위의 기세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밤새 도심과 해안 지방에는 열대야가 나타난 곳이 있는데요. 그러나 오늘 한낮에는 서울이 32, 광주와 대구가 31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 정도 낮겠습니다. 남부지방은 비가 시작되면서 폭염특보가 해제, 완화되는 곳이 많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 내일은 30도, 모레는 29도로 점차 내려갈 텐데요. 다만 비가 내리면서 습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한 느낌은 가시지 않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오늘의 날씨 이사라 기상캐스터가 정리해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잠시 후 전격 인터뷰로 이어가겠습니다. 정치, 전격 시사, 뉴스, 전격 시사, 인터뷰, 전격 시사, 주식, 전격 시사,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와, 전격적이네. 전격 시사. 전격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유영아 의원과 전화로 인터뷰하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뵙습니다. 네, 예, 오랜만에 연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네. 어제 당 연찬에 아무래도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년 만에 당 공식 행사 참석이라 관심이 굉장히 컸습니다. 예, 예. 저희가 보도에 따르면은 정정식 원내대표가 참석을 요청을 해서 예, 이게 예. 성사가 된 걸로 알려졌는데요. 네, 맞습니다. 네, 궁금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어떤 취지에서 응하셨을까요? 글쎄 뭐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제 전직 대통령께서 정당의 연찬에 참석하시는, 특히 국회의원 연찬에 참석하는 좀 이례적이죠. 예. 그래서 또 이게 참 자칫하면 뭐 마치 대통령께서 다시 정치 재개를 한다 이런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고요. 또 예. 당의 또 입지에 따라서 뭐 찬성과 반대가 갈릴 수도 있다고 보는데, 대통령께서 결정하신 건 그때 이제 원내대표가 오셔가지고 예.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당이 조금 어렵고 이래서 이럴 때 대통령께서 오셔서 한번 좋은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드렸고, 갑자기 이제 부탁이 들어오니까 대통령께서 그럼 제가 좀 생각해서 답변을 드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네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지방선거 이제 지원 유세를 나가셨을 때랑 똑같습니다. 늘 이제 정치는 진보와 보수가 양날개로 균형을 잡고 가야 되는데, 네. 지금 보수가 이제 소수 야당인데다가 또 저희 당 사정이 보면은 이렇게 완전히 혼혈일체가 돼서 단일 대우가 아니고 조금 시끄럽지 않습니까? 이제 네. 그러다 보니까 당이 어렵고 이러다 보면 보수가 자칫 잘못하면 질이 멸렬해서 진짜 벼랑 끝으로 몰릴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좀 느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방선거도 갔다 오셨던 거고, 이번에도 이제 그런 취지에서 소수지만 단단히 단합하게 되면은 그게 결국 나중에 국민들한테 진정성을 얻게 되고, 진정성을 얻으면 다시 기회를 얻지 않겠냐 이런 뜻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하실 역할이 있으면 하시겠다 싶어서 네. 그런 뜻에서 저는 오신 걸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어제 메시지를 보면 단합, 네네. 그리고 지도부 예. 중심의 일치 단결을 얘기를 하면서 또 국민의 네. 뜻을 해야 된다. 이 두 가지가 예. 눈에 띄던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렇죠. 이제 모든 정당 이제 지도부가 구성되면 지도부와 그 구성원들이 일치 단계를 같이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 당은 보면 이제 장동영 대표를 지지하는 분도 있고 또 장동영 대표를 물러나라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게 좀 시끄러워요. 네. 그런데 이제 기본적인 원로는 이제 대표를 중심으로 단합해야 되지만은, 또 한편은 지도부도 국민의 뜻이 어디 있는지 잘 헤아려야 된다. 본인의 개인적인 신념도 중요하지만 전체 국민이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고 어떻게 원하는지를 헤아려서, 그래서 가야만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단합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런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어느 누구 하나를 편드는 것보다는 원론적으로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그 연설 말미에 박 전 대통령께서 제가 여러분을 믿고 가도 되겠냐 이런 말씀을 하신 것도 눈에 띄었습니다. 네. 예. 현장에서 네라는 그런 소리도 나왔는데, 네. 또 기회가 되면 다시 뵐 날이 있을 것이다. 이건 그냥 원론적인 말씀일까요? 아니면 뭔가 그렇죠. 그게 이제 기자들도 네. 아니 대통령 다시 뵐 때는 혹시 뭐 총선에 유세 지원도 나오십니까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근데 뭐 그렇게 해석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제 네. 보통 우리가 헤어질 때 여러분 다음에 또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뭐 그런 뜻으로 가볍게 해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예.
자, 뭐 이게 해석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워낙 또 신중하게 메시지를 하시잖아요. 예. 이 정점식 원내대표의 이 연찬회 참석 요청에 응하시면서 이게 좀 정점식 원내대표에게 힘을 실어준 거 아니냐 이런 해석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일각 뭐 유튜브를 이렇게 보면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의 쿠데타다. 뭐 쿠데타라서 그럼 저는 뭐가 되냐? 뭐 내란 쿠데타 이제 주요 임무 종사자가 되겠죠. 이게 어떤 얘기였어요? 어저께 연찬에 들어가시기 전에 조금 일찍 도착하셨어요. 한 10분 정도. 예. 그래서 장동혁 대표하고 정영 대표를 약 차담할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이 얘기가 나왔었어요. 나와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정식 원내대표는 쿠데타의 수개고 저는 이제 쿠데타의 내란 주요 종사자고 뭐 이렇게 되지 않겠냐고 한바탕 웃은 적이 있었는데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아니고 대통령께서 어떤 특색을 해주시기 위해서 온 건 아니고 그렇게 따지면 그때 장동혁 대표가 가장 어려웠을 때가 단식할 때 아니겠습니까? 네. 단식 출구가 답답하게 보였을 때 대통령께서 예. 정치로 방문하셔서 단식을 풀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예. 그게 뭐 애정이 없으면 되겠습니까 사실. 근데 그런데 갑자기 뭐 몇 달 지나가지고 그러면 또 정정식 원내대표 힘을 실어 우리 대통령께서 스탠스를 그렇게 가볍게 왔다 갔다 안 하시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는 네. 그냥 자기들끼리 해석하는 거예요. 예. 네. 혹시 지금 해주신 말씀에 또 좀 네. 비공개 자리에서 나온 또 말씀이 있을까요? 이런 거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이거 제가 기자들 하도 질문에 답을 안 줬는데 그 이제 부부 집에서도 왜 엄마 아버지가 계시면 부부간에도 의견 대립이 있을 수 있잖아요. 지금 네. 뭐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조금 어떤 사안에 대해서 의견이 달리지 할 수 있는데 대통령께서 그러니 집안에서도 이렇게 그 부모끼리 서로 엄마 아버지끼리 아이들 문제나 집안 문제하고 서로 얘기가 달라질 수 있지만 그게 결국은 집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기 위해 사는 거 아니냐.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지금 사실 의원님도 언급을 해주셨지만 당내에 지금 사실 갈등이 있는 건 현실이고요. 게다가 네네. 이제 최근에 뭐 이준석 대표가 전격적으로 네. 사퇴하면서 개혁신당 지도부에 변화가 생기니까 아무래도 보수 지형에 뭔가 변화가 생길 조짐이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과 함께요. 아무래도 박 전 대통령 행보에 더 주목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앞서서 의원님께서 언론 인터뷰에서요. 지금 앞서서도 얘기하셨지만 본인이 정치를 다시 하겠다는 생각은 1도 없다. 이렇게 말씀을 전혀 하셨고. 없습니다. 네. 예. 다만 보수 진영이 질이멸렬하고 지금도 얘기하셨지만 구심점도 없고 힘들어하니까 안타까워한다. 어른 역할 보수의 구심점이 없기 때문에 하는 거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예. 어른 보수의 구심점 이게 어떤 의미일까? 예, 하는 궁금함이 있습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제 집에도 어른이 있고 당에도 어른, 국가도 어른이 있습니다. 보통 어른들은 어지간한 일에서는 얘기를 잘 안 하시죠. 안 하시는데 정말 이거는 꼭 내가 말을 해야 되겠다. 집이 어렵고 나라가 어려워서 이런 어려움을 헤쳐나갈 때 내가 이 얘기는 꼭 해줘야 될 때 그때 이제 어른들께서 한마디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이라는 거는 내가 나이가 많거나 또는 내가 전직이 대통령, 국무총리하고 해서 어른이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른 대접 받고 싶어서 되는 게 아니고 국민들이 원하고 조직이 원하고 당이 원해야 어른 대접을 받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보수 진영의 구심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렇게 봅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우리 당대표도 계시고 원내대표도 계시지만 당의 대표의 권위나 원내대표의 권위가 저는 그렇게 단단하다고 보이지 않고 대표가 권위를 완전히 뭐 가지고 계시다고도 안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이 어떻게 보면 좀 떠 있다는 느낌이에요. 이럴 때 네. 누군가가 묵직하게 잡아주면은 좀 가라앉고 당 분위기도 쇄신되지 않겠냐. 그런 의미에서 어저께 연찬회가 대통령께서 어떤 짧지만 뭐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한 15분에서 17분 정도 사이에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당의 분위기는 당연히 달라질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대통령께서 어른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당의 구심점이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린 거죠. 네. 대통령께서 정치의 일선이나 전면에 나서실 일은 앞으로도 절대 없을 겁니다. 네. 자, 이 질문도 지금 드려야 될 시점인 것 같습니다. 네. 의원님께서 앞서 다른 언론 인터뷰에서 박 전 대통령과 유승민 전 의원의 관계를 푸는데 의원님의 역할을 묻는 질문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예. 두 분이 푸셔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어제 유승민 전 의원이 공개된 언론 인터뷰에서 탄핵의 강을 건너가는 의미에서 통합에 대해 그분의 생각이 굉장히 궁금하다. 유영하 의원에게 뵙고 싶다고 말씀드려보라고 했는데 1년 넘게 답이 없다. 이런 말을 하셨어요. 예, 네. 답이 없었죠. 네, 왜냐하면은 네. 제가 유승민 의원한테 듣고 싶은 건 그런 거예요. 본인은 그때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정당하다고 얘기하시면은 네. 그냥 그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저는 그 탄핵이 절대 정당하지 않다고 보거든요. 반드시 바로 잡힌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한테 와서 얘기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신 있으면 대구 가서 대구 시민들한테 네. 나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앞장섰다. 나는 정당하다. 평가받으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뭘 저희한테 와서 얘기를 만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없는 거죠. 그리고 어저께 방송이가 거기서 뭐 키맨 역할을 할 수 있냐? 전혀 아니죠. 제가 키맨 역할 할 일도 없고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그냥 두 분께서 푸시면 당사자가 두 분이니까요. 네. 근데 제가 지금 분명히 얘기해야 돼. 저희가 검도라는 게 있습니다. 정치판에서. 네. 서로 지켜야 될 기본 공도가 있는데 흔히 배신의 프레임을 씌웠다고 하는데 배신의 프레임을 씌운 게 아니라 네. 평가는 대구 시민이나 국민들이 합니다. 그가 배신자였는지 아닌지는 시민과 평가하는 거예요. 그건 저희가 배신자로 해서 배신자 되는 게 아닙니다. 그분이 그런 평가를 안 받을 것 같으면 우리가 아무리 유승민 배신자께서 배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아무리 가만히 있어도 시민과 대구 시민과 국민이 당신은 배신자다 그러면 배신자 되는 겁니다. 저희한테 설득할 필요가 없죠. 국민 상대로 설득하시고 대구 시민을 상대로 설득하시면 되는 겁니다. 예, 요 정도 하겠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현장에서 스케치한 기사들을 제가 좀 몇 건 봤는데 네네. 모습을 박 전 대통령이 이렇게 드러내시니까 많은 의원들이 기립박수 치며 환호한다는 예, 얘기도 예. 있고요. 또 일부 네. 의원들은 끝까지 박수를 치지 않았다. 이런 그런 사람도 있을 기사도 겁니다. 있었습니다. 네. 자, 제가 이걸 인용한 이유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아까 이제 저는 네. 그 박수를 치고 안 치고 따라서 호불호가 있다고 보지는 않고요. 네. 대통령 시정연설 때도 박수 안 친 사람도 많았습니다. 예, 예. 우리 대통령 때도 그랬고. 근데 예. 그분은 이제 와서 반갑게 인사하시는 분도 훨씬 더 많았고요. 네네. 그중에 좀 껄끄러운 분도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했던 분도 계십니다. 저희 당에.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내생각은 그분들이 그때 정치의 선택이니까. 네. 다만 그 선택의 정당성, 옳은 거는 역사가 나중에 평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제가 더 이상 언급을 안 하는 거고요. 네. 또 저희가 개파가 있냐 없냐 그러지만은 부인하더라도 서로 좀 다른 결이 있지 않습니까? 결 따라 반응이 다를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많은 분들이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아주셨고요. 연설 도중에 박수로 호응해 주셨고 그리고 사진 찍기 전에 와서 인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전체 분위기 굉장히 화기애애했었고 제가 볼 때 생기가 돌았다는 거. 그리고 끝나고 저희 의원들 중에 저한테 많은 전화를 주셨어요. 네. 정말 큰 역할을 했다고. 그래서 저는 역할한 거 없다. 대통령께서 결정하시는 거고 그냥 저는 심부름 하는 것밖에 없다. 그 정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26일에 이제 장재욱 대표가 1년이 돼서 여러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지금 당협위원장 직선제 얘기를 했고, 또 앞으로 1년 또 열심히 일하겠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는데, 앞서 의원님도 이제 언급하신 내용을 보면 당이 좀 떠 있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예. 지금 장동익 대표 리더십이요. 어떻게 보고 계시고 어떻게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게 있다면요. 궁금합니다. 저는 대표께서 당이 굉장히 어려울 때 대표를 맡으셔갖고 당원들도 결집시키고 당 조직도 추스르는데 일정한 성과가 있었다는 것은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리고 대표께서 어저께 말씀하시는 당원 주권 확대나 민생 정당으로 전환하겠다 또는 보수의 가치를 확립하겠다 이런 부분도 저는 방향은 맞다고 봐요.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런 거예요. 소통을 통해서 결집을 해야 되고 결집을 넘어서서 확장으로 가야 되는 거거든요. 네. 결국 정당의 목적이 뭡니까? 선거에서 이겨서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국정을 책임지는 자리에 가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당원들의 적극적인 지지도 중요하지만 우리 당원이 아닌 중도에 있는 국민들의 지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네. 우리 당원들 지지만 갖고 집권할 수 있습니까? 없죠. 그래서 외연을 확대해야 되고 끊임없이 소통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당원 중심이 자칫 잘못하면 국민
자신의 여론과 멀어지는 방향으로 가면은 그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래서 지도부께서 이제 저희는 그런 겁니다. 저희 정당이 사실 당원 당비도 있지만 국고 보조를 받지 않습니까? 예. 만약에 당원 중심으로만 가야 된다면 국고 보조를 받을 필요가 없는 거죠. 받았어도 안 되는 거죠. 국고 보조가 뭐예요? 국민의 낸 세금입니다. 그 국민의 일반 국민들이거든요. 예예. 그래서 국민의 목소리를 너무 동떨어져서 가면 안 된다. 네. 그래서 일부는 뭐 대표의 그 방향성에 대해서 의원들이 걱정하는 부분도 있고 이렇습니다. 예예. 물론 당대표가 하는 일을 저희가 지지할 때는 지지해야 되지만 또 틀렸을 때는 저희가 목소리를 내야 되거든요. 네네. 그런 목소리가 마치 분열의 목소리를 내서 서로 뭐 갈등이 너무 증폭돼서 정오의 목소리, 부정의 목소리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하신 게 대통령의 말씀이시고요. 예예. 저도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표께서 좀 많이 들으셔야 된다. 들으시고 개인의 소신 들고 신념도 있습니다. 있는데 어저께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 중에 저는 기억나는 게 이런 게 기억이 나는데 네. 개인의 소신보다 국민이 먼저여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부와 소속 의원들이 동조를 하나 뭉쳐서 각자가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된다. 그리고 개인 생각보다 국가가 먼저고 당내 작은 이해관계보다 국민의 삶이 먼저다. 정치적 유불리보다 대한민국 미래가 먼저다. 여기 모든 함의가 좀 포함됐다고 보거든요. 네. 아마 대표께서도 그 함의를 잘 생각하실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예. 자, 현안이지 않습니까? 지금 당협위원장 직선제요. 지금. 그거는 예. 저는 볼 때 이제 저희 당협이 그렇습니다. 이게 보면은 당협위원 선출하는데 저희 당원 당협은 몇 가지 방법이 있어요. 네. 근데 그리고 이제 이 당협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현역 의원이 당협위원장 하신 분이 있고 사고 당협이 있고 그다음 원외위원장 당협이 서로 당협이 각자가 좀 다릅니다. 스탠스가. 근데 네. 차이가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차이를 이제 인정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어떤 기준을 정하는 건 오히려 저는 역효과가 날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이 문제는 뭐 그렇게 저는 심각하게 안 봅니다. 대표께서 이제 당원 주권을 강조하시니까 네. 원론적으로 보면 당원 주권 하다 보면 시도당 위원장, 당대표, 당협위원장 다 직선제라는 게 맞죠. 근데 저희가 당대표 뽑고 당 대통령 후보 뽑을 때 국민 여론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런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저희 당연 당규에는 당원 직선제뿐만 아니라 간접적인 방법을 운영에 선출하는 방법도 있고 다 있거든요. 이 당규에 다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적절하게 쓰면 되지. 일률적으로 뭐 할 건 아니고 또 저는 뭐 그렇게까지 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 정기국회가 다음 주에 있는데 31일 날 최고위에서 이 문제가 논의될 때 어떻게 결론을 내릴까요? 아니면 좀 더 의견? 네. 뭐 이거에 명시적으로 결론 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냥 대표도 이제 의원총회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서 그게 이제 지도부에 전달이 됐고, 예. 저 이런 문제도 고민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만약에 이제 이게 밀어붙여도 된다. 그 공모를 했는데 현역들이 공모를 안 한 지역구가 생길 겁니다. 저는 반드시 생겨 보는데 그러면 엉망한 지역구에 다른 당협위원장을 선정하겠습니까? 만약 하면은 현역 의원하고 당협위원장 충돌이 안 되겠어요? 그럼 당이 제대로 됩니까? 분열되죠. 이건 누가 봐도 뻔한 거예요. 네. 그러다가 만약에 그 억많은 숫자가 60명 넘어버리면 당대표 권위 어떻게 됩니까? 네. 저는 그런 거 충분히 생각하실 거라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장 대표가 한 또 발언 중에서 모든 보수와 연대하겠다. 제대로 싸울 인재들로 당을 채우겠다. 이런 얘기를 하셔서 이게 제대로 싸울 인재는 뭐며 모든 보수라는 건 또 뭔지 하는.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저희 당내에 보면 이제 말이 앞선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투쟁을 할 때 뒷공무 치는 분도 없잖아 있습니다. 네. 그게 말로 싸우는 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정말 행동으로 옮길 때 해야 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우리가 지켜야 할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국가의 법치를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거기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저는 보수에서 싸울 수 있는 인재라고 보고 있는 거고 네. 그 모든 보수를 갖다가 함께 할 수 있다. 저는 그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어떤 거냐면은 네. 당의 정체성을 훼손하는 보수, 무임한 보수 이런 사람들하고는 같이 못 가는 거죠. 네.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대한민국의 핵심 가치를 존중하는 이런 세력들 그리고 정말로 저희 보수의 가치와 국가에 대한 헌신과 약자의 배려라는 그 큰 가치를 같이 할 수 있고 누구보다 내가 나를 희생할 수 있는 희생정신이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연대가 가능하고 저는 가야 된다고 보지만은
무늬만 보수고 자기 이해관계에 따라 말 바꾸기 하는 사람들, 그런 보수는 그냥 가짜 보수라고 보는 거죠. 그런 네. 사람들까지 같이 가야 된다. 저는 뭐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예. 이게 이제 인재 영입과 관련된 부분이긴 합니다만 사실 당에서 현안 중에 하나가 이제 징계와 관련된 현역 의원 4명에 대한 징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어서요. 예. 그 징계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렇습니다. 뭐 지금 그때 제가 뭐 다른 방송에서 말씀드렸는데 이미 이제 당 윤리위원회에서 네. 징계 결정을 한 거 뭐 소속 의원이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린 건 적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저는 그 네 분들이 조금 차등은 있었으면 했었어요. 왜냐면은 네. 누가 봐도 이건 징계가 적당하고 당연히 징계해야 된다는 분이 있고요. 네. 또 어떤 분은 한 번 정도 소명도 들어주고 조금 숙고해서 좀 더 생각해서 좀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것도 있어요. 있는데 그걸 제가 뭐 케이스별로 말씀드리기는 적당치 않고 다만 그런 조금 아쉬운 점은 있는데 네. 그렇죠. 당이 모든 게 이제 징계 위주로 가고 처벌 위주로 가는 건 저도 반대하죠. 네. 그렇지만 정당이 존재하고 조직이 존재하고 국가가 존재하기 위해서는 기강을 잡을 땐 잡아야 됩니다. 그것도 기본적인 거, 우리가 약속을 했던 거, 또 도저히 이거는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일 같은 거, 네. 이거는 그냥 관용이라는 이름, 그다음에 우리가 같은 식구라는 이름으로 가게 되면 그럼 조직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신상필벌을 할 때 네. 따뜻함도 있어야 되지만 저는 엄격함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자, 지금 개혁신당이 이준석 대표의 사퇴로 인해서 지금 네네. 어떻게 앞으로 개혁신당 흐름이 갈 것이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데 근데 지금 사실 보수 지형에 있어서 개혁신당이 차지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6.3 선거에서 큰 성과를 내지를 못한 데다가 또 후보 문제로 인해서 또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게 사실인데 어떻게 보고 계세요? 그래서 뭐 개혁신당하고 관계가 가장 중요한 건 명분 있는 공조라고 저는 보는데 네. 개혁신당이 일부 대변하고 했던 청년층의 목소리나 뭐 개혁 과제 중 저희들이 받아들일 부분 반드시 수용하고 연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뭐 소위 거대 여당 폭주도 막고 법치와 공정을 세우는 일이라면 전 사람들 연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네. 그러니까 개혁신당이 추구하는 그 정체성과 우리 국민의힘이 갖고 있는 정체성이 같으냐에 대해서는 조금은 결이 다른 부분도 있다고 봐요. 근데 네. 그게 뭐 큰 차이는 없기 때문에 네. 서로 융합은 될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남의 당에 대해서 뭐 제가 이런 말씀을 구체적으로 드리기는 좀 곤란하지만은 멀리 이제 모든 강물은 모여서 바다로 갑니다. 그 바다는 낙동강 강물만 받고 영산강 강물을 안 받고 가려받지 않거든요. 네. 다 받습니다. 다 받아서 정화시켜서 다시 자연을 돌려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보수도 아까 그랬죠. 제가 무늬만 보수인 가짜 보수 말고 정말 대한민국 헌법 가치와 보수의 가치를 지향하고 그런 점에서 접점이 있는 분들은 함께 가야 되죠.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네. 서로 타협하면서 가야 된다는 저는 그 원론적으로 찬성하고 있습니다. 네. 원론적인 거에 찬성한다고 말씀을 하셔서요. 뭐 실명을 좀 거론하자면 뭐 이준석 대표나 뭐 한동훈 의원이나 이런 분들하고도 다 연대할 수 있는 이런 말씀이신 거죠? 뭐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실명을 하면 꼭히 뭐 여기서 네. 말씀드린 그런데 저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조금 다르다고 봅니다. 예. 그 전제 조건이 먼저 선행돼야 될 분도 계시고 저는 그렇다고 봐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든지 간에 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고 봐요. 그리고 실수도 할 수 있고 때로는 잘못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실수를 했고 잘못을 했을 때는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는 것도 저는 큰 용기라고 봅니다. 네. 그러면서 털고 나갈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게 전제가 안 되고 네. 서로가 상처를 줬을 때 네. 그 상처에 대해서 그냥 없던 걸로 하자.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거는 저는 치유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봐요. 그게 전제라는 말씀이신 거죠?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제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건 뭐 동조하는 분들도 계시고 네. 또 그분들 생각은 저도 존중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래야 더 단단해질 수 있지. 묻고 가는 게 좋은 게 좋다? 저는 반드시 또 골마 터진다고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진숙 의원 제명 촉구 결의안이 민주당 주도로 헌정사상 처음 국회 본회의에서 이제 통과가 됐습니다. 이게 뭐 정치적 의미가 크지 실질적으로 제명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또 조건들이 있어서 쉽지 네네. 않겠다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긴 하는데 근데 네네. 이 과정에서 지금 국민의힘 의원 몇 분이 표결에 참여를 하셨어요. 어떻게 보세요? 그래서 저는 먼저
제명 가능성이 있냐? 현실적으로 낮다고 보죠. 왜냐하면 지금 현원에 하면 295분 정도 되는데 저희가 109명 아닙니까? 네. 그러면은 그 정족수 3분의 1을 채울 정도의 이탈표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민들의 지역구 선거를 통해서 이제 들어오신 분 아닙니까? 비례대표도 지역 국민들이 정당을 보고 선택하신 거고 국민들이 선택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여받은 대표권을 국민이 아닌 국회나 또는 다른 어떤 특정 세력이 박탈하는 건 정말 신중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이 토론회 개최 자체가 좀 성급하고 아쉬운 점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리고 이 토론회가 어떤 결과적으로 당에 부담을 준 것도 맞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이준수 의원께서 한번 짚어보실 부분은 있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지만 네. 이준수 의원이 이 토론회 토론자들의 토론 내용을 사전에 인지했거나 또는 그들과 동조했거나 그들 의견과 맞다고 명시적으로 하신 그는 저는 없다고 봐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정부 여당이나 이런 쪽에서 마음에 안 드는 토론을 했다 그래서 네. 그걸 갖고 국회의원들을 제명하겠다 그러면은 저는 그거는 사상검열이라고 봅니다. 누구든지 본인의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어요. 다만 그게 헌법 가치를 부정하고 대한민국을 부정한다 하면 제가 실정법 따라 처벌을 받겠죠. 그리고 또 그런 본인의 사상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심판할 겁니다. 아, 저런 사상은 저거는 우리가 용납 못한다. 저는 국민들이 다음 선거에 심판하실 거라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거를 네.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서 우리가 거대 여당이 되고 자기들 거대 소수 야당이 됐을 때 저는 옛날에 어떤 분이 그 유교가 북침인가 남침인가 그랬을 때 어떤 분이 왜 사상 검증하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간단한 문제 답 못하면서 사상 검증 더 피해가는 거 봤거든요. 알겠습니다. 의원님 지금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좀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티파니 영입니다. 오늘은 현수님의 사연 만나볼까요? 중풍으로 몸이 불편한 할아버지와 제주도에 다녀왔습니다. 여행을 떠나기까지 걱정이 많았지만 초록여행 장애인 편의 차량을 이용하니 편히 다녀올 수 있었어요. 넓은 차량에서 제주 돌담과 바다를 보며 허허허허 웃는 할아버지. 앞으로 할아버지의 웃음소리를 더 자주 듣고 싶어졌어요. 그럴 수 있겠죠? 우리 함께 떠나봐요. 어디라도 좋아 좋아 자 출발해요. KBS 연중 캠페인 초록여행 떠나요는 장애인의 자유로운 여행을 응원하는 기아와 그린라이트가 함께합니다. KBS 라디오를 스마트하게 즐길 수 있는 방법. 스마트폰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에서 KONG KBS 콩을 검색해서 다운받는다. 맨 아래 여기를 눌러 채팅에 참여하세요로 가서 사연도 신청곡도 마음껏 보낸다. 지금 내가 듣고 있는 라디오, DJ는 뭘 하고 있는지, 게스트는 누구인지 보고 싶다면 오른쪽 위 카메라 모양을 누르고 보이는 라디오로 즐긴다. 방금 들은 그 노래, 아까 들은 그 노래, 가수와 제목이 궁금하다면 오른쪽 아래 음표 버튼을 눌러서 실시간 선곡표를 확인한다. 전국 세계 어디서나 이것만 기억하세요. 콩을 깐다. KBS 58분 날씨.
나서실 때 우산 챙기셔야겠습니다. 오늘 강원도와 충청 이남 지역에 비가 내리겠고요. 저녁까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부산에는 시간당 30mm 이상의 강한 비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10에서 최대 80, 제주도에 5에서 60, 강원 북부 동해안에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소나기의 양은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 5에서 50mm가 예상됩니다. 특히 시간당 20에서 30, 일부 남부지방에는 시간당 최대 50mm의 집중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여전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오늘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어제보다는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체감온도는 33도 안팎으로 올라 낮 동안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 전주와 밀양은 33도로 습도가 높아서 체감온도는 2도 정도 더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내일은 서울을 포함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는데요. 수도권은 모레 오전까지, 충청은 저녁까지,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월요일까지 비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6.8도입니다. 조한일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8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한 주간의 정치 이슈 속 궁금증을 풀어보겠습니다. 정치와의 신인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정기국회 앞두고 민주당, 국민의힘 다 공식 행사를 가졌는데 일단 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어제 의원 워크숍 자리에서 김민석 대표가 중도는 없다는 정청래 전 대표의 발언을 여러 차례 언급을 하면서 또 실명 거론하면서 외연 확장을 강조를 했는데 정 전 대표가 바로 SNS로 왜 실명을 거론하면서 논리전개의 도구로 삼냐, 폭력적이다 이렇게 비판했어요. 지금 모든 매체에서 거의 모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은데 이거 지금 전당대회 2탄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 대표님 어떻게 봐야 돼요? 뭐 어제 이제 민주당의 연찬회에서 이제 김민석 대표가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나아갈 방향이 구조적 다수를 기본으로 해서 중도 확장, 민생과 실용 노선을 가겠다. 어떻게 보면 사실 이재명 정부의 노선이라고 그동안에 설명되어 왔던 뭐 집권 여당의 책임감을 본격적으로 가져가겠다라는 그 선명한 방향을 어제 이야기를 한 건데 네. 거기서 이제 전임 대표 이야기가 나오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는 왜 나를 자꾸 소환해서 비교를 하느냐 이러면서 좀 불쾌감을 표시했고 뭐 마이크 독재다라는 표현까지 썼는데 그러니까요. 저는 그게 뭐 그렇게 국민들의 공감을 얻는 표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정청래 대표 입장에서 불쾌할 수는 있겠지만 전임 당 대표를 지냈고 당시에 당 대표를 하면서 이재명 정부의 노선과는 180도 다른 방향으로 뛰었기 때문에 그거를 좀 인용해서 비교를 하면서 설명을 조금 더 선명하게 하기 위한 이제 이런 의도도 있기 때문에 전 정청래 대표의 뭐 불쾌감을 표현하는 정도야 뭐 넘어갈 수는 있지만은 뭐 마이크 독재다라는 식으로 또 이렇게 싸움을 확산시키는 전 이런 부분은 좀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전 여기에 대해서 집권 여당이 어떤 싸움으로 갈 것이 아니라 노선에 대한 저는 이제 활발한 토론이 이제 당내에서 더 이어져 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김기훈 대변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영화 달콤한 인생을 보면 네. 넌 내게 모욕감을 줬어 이건데 양쪽이 모욕감을 느낀 것 같아요. 예. 뭐냐면 이제 김민석 당대표는 이제 당대표가 됐기 때문에 그런 자리에서 어떤 통합이나 포용을 좀 말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사실상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구조적 다수 그런 걸 얘기하는 거고
이전에 했던 그 정청래 후보 같은 경우는 좀 강성 지지자에 매여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구분을 지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깨알같이 대통령도 비슷하다 나와 네. 그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그 전에 유시민 작가가 네. 권력자라는 표현을 썼고 당에 대해서는 맛이 같다는 표현을 쓰고 왕정 그런 표현까지 썼잖아요. 그거에 대한 일정 부분의 어떤 반작용이 있을 수 있어서 네. 김민석 후보도 나름대로 김민석 대표도 나름대로 이제 모욕감을 느꼈다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본인이 당대표가 됐는데 네. 연찬회에서 본인이 이제 무대 위에서 마이크 들고 아래를 보면서 한 얘기잖아요.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다 됐다. 근데 너는 잘못됐다. 확실하게 확인 사살한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제 정청래 후보 전 대표 입장에서는 앞에서는 뭐 꽃다발 주고 뭐 열심히 했다고 뭐 하는데 주고. 결국은 내가 옳고 당신은 나와 다르다. 내 편에는 대통령이 있다. 이렇게 한 거거든요. 공개적으로 망신을 줬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 모욕감을 당했다고 생각하는 건데 네네. 근데 이거는 사실 화합이 되기에는 간격이 너무 크고요. 예. 뭐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뿐만이 아니라 무엇보다도 세력 대 세력의 싸움이고 공천, 나아가 대권까지 다 이어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이거는 말로써 풀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고. 아니 그리고 저도 김기영 대표님 말씀에 동의하는 게 예. 이걸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저는 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네. 왜냐하면 모든 정당이 노선에 관한 이견은 다 있는 게 원래 정상이고 네. 그걸 이제 어떻게 소화해내느냐 이제 요 부분이 문제인데 사실 지금 정청래 대표는 혼자서 뛰는 건 아니거든요. 그분이 가진 영향력의 기반을 놓고 보면 장외 스피커들, 그러니까 유시민 전 장관이나 또 김어준 씨, 네. 또 뭐 여러 가지 유튜브 진행자들과 함께 이분들이 세력화가 돼 있고 사실 세력화가 문제는 아닌데요. 그 세력화된 사람들이 민주당의 의사결정에 너무나도 과도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건 현실입니다. 이게 정당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은 뭐 1인 1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장외 권력, 선출되지 않은 영구 권력들이 당내 의사결정을 쥐락펴락하는 문제를 어떻게 극복할 것이냐. 전 절체절명의 위기에 와 있다고 봅니다. 그렇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유시민 씨가 방송 나와가지고 막 그 이재명 대통령을 흔들고 뭐 오만한 왕이다 이런 식의 표현까지 근거 없이 흔들어대니까 김민석 당대표 입장에서는 좀 민주당을 지키고 민주당의 노선을 불씨를 살려야 된다. 그래서 이재명 정부를 적극 지원해야 된다는 좀 사명감이 좀 있었다고 보고 이건 제 추측입니다만 네. 표현에 있어서도 어제 김민석 대표가 뉴 ABC 플랜 이런 얘기를 네, 하셨어요. 맞아요. 이게 그 소위 말하는 민생과 실용과 효용이라는 그 영어 단어로 좀 어려운 단어긴 한데 이렇게 해서 뉴자까지 붙인 것은 사실상 뉴 이재명 현상을 가지고도 사실은 이제 기존 기득권 체제들이 엄청난 공격을 해왔기 때문에 아마 거기에 좀 대응하는 하나의 어떤 저항적 표현 아니냐. 네. 이게 뭐 말은 좀 어폐가 있습니다만 네. 저 김민석 대표가 아마 그런 부분까지도 염두에 둔 표현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근데 저는 자신감의 부재, 그다음에 조급함의 발로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지지율이 굉장히 떨어졌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관련해 가지고 이제 일부 언론에서 보면 공소 취소 관련해서 여당의 법사위원 중에서 명시적으로 이걸 해야 된다고 한 사람이 박균태 의원 말고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네네네. 그렇다면 올 초에 있었던 공소 취소 모임 뭐 105명으로 됐는데 그보다는 많이 이제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김민석 대표의 어떤 딜레마가 있어요. 본인의 힘으로 된 게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명픽으로 뒷배로 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가 할 수 있느냐. 물론 일종의 역할 분담을 통해서 부동산 세제 개편안이나 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일종의 접점을 만들어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인요한 전 의원 관련해 가지고 대한적십자사 네네. 총재 관련해서는 이런 게 출구 전략을 마련한 그런 면은 있겠죠. 근데 다만 네. 이게 이재명 대통령과의 어떤 차별화를 위해서 본인의 어떤 당대표 그다음에 대권의 어떤 그 과정 속에서 차별화를 하려고 하면 네. 지금의 자신을 지지한 사람들은 이재명 대통령 지지자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딜레마의 상황에 빠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지금 요즘 보면 하고자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뭘 하고자 하는지는 알겠는데 결국 그렇게 중구난 방식으로 모든 걸 다 한다는 건 아무것도 못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자기가 놓여 있는 포지셔닝에 대한 어떤 조급함
그러니까 초반에야 뭐 이재명 대통령과 같이 갈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 있는데 지금 뭐 면소 얘기도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배임죄 관련해서 법 관련해서 없앤다는. 그러니까 공소 취소, 연임 개헌, 그다음에 또 대법관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대통령의 임명권 강화 이런 일련의 흐름을 봤을 때는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본질적인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총대를 메고 할 수 있느냐. 하지만 이거는 당내에서는 뭔가 속도 조절론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포지셔닝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본인이 좀 세게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근데 저는 이게 좀 다른 시각인데 아무래도 네. 이제 김기용 대변인이 뭐 저도 민주당원은 아니지만 네. 좀 이 내부 사정을 좀 들여다보면 자세히 보면 네. 좀 구도가 다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당 내에서 뭐 친명이냐 반명이냐 이런 갈등보다는 네. 지금 민주당의 갈등의 핵심은 장외에서 가진 힘 그리고 민주당의 힘 이게 지금 세게 부딪히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언론에서는 뭐 충정로 대통령 이런 표현까지 쓰지 않습니까? 네. 김어준 씨에 대해서. 네. 이게 굉장히 국민들에게는 모욕적인 상황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지금 민주당의 김민석 대표 체제가 이재명 정권과의 저는 갈등 요인은 매우 낮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과거처럼 차별화를 해가지고 여당 대표가 현직 대통령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다음 대선 준비했던 게 뭐 한국 정치의 좀 불행한 모델이죠. 근데 그게 아니라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래도 뭐 정책적 일부 이견은 있겠습니다만 잘 해오고 있었는데 6.3 선거 이후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지지율이 집권 여당 세력의 지지율이 거의 이렇게 한 3분의 1이 다 날아갔느냐. 이게 지금 고민 지점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김민석 대표는 지금 이재명 대통령과 각을 세우는 게 아니라 노선을 확실하게 당에서도 이재명 정부의 노선대로 지금 바꾸고 있는 과정이 하나가 있는 거고요. 동시에 이재명 정부가 다 잘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 뭐 속도 조절 문제, 다른 민생 현안과 관련돼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는데 뭐 임요한 그 이번에 그 적시차사 총재 인준 문제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당이 건강한 보완 관계를 가겠다. 그래서 오히려 건강한 보완 관계를 가게 되면 대통령께서도 의사결정을 한번 했다가도 당의 의견을 수렴해서 조금 더 변경해 가면서 민심과 더 조율이 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상황은 당 내에서 어떤 권력투쟁보다는 당 밖의 세력의 지금 이 영향력 이것과의 지금 갈등이 훨씬 더 큰 요인이다. 자연스럽게 두 분이 이제 여론조사 얘기를 하셔서요. 지금 여러 여론조사 중에 눈에 띄었던 게 지금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지지율이 이제 30%대로 내려갔다. 이런 여론조사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거는 스트레이트 뉴스가 조원 CNI에 의뢰해서 22일부터 24일까지 전국 성인 남녀 2,001명에게 ARS 휴대전화 100% 방식으로 조사한 결과고 자세한 내용은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되는데 자, 이 여론조사에 일희일비하지 말자라고는 얘기하면서도 지금 굉장히 그 정기적으로 각 여론조사들이 나오면서 일종의 추세는 보여주고 있는 거잖아요. 왜 30%까지 내려간 거고 이 부분이 지금 김기용 대변인 처음에 지금 조급함 얘기하셨을 때도 어느 정도 작용했다 보시는 거잖아요. 이게 보면은 이제 앵커링 효과 기준점이죠.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율이 좀 고공행진을 초반에 했던 이유는 전임 정부에 대한 어떤 실망감, 그 이른바 개헌과 탄핵과 윤석열 전 정부에 대한 그게 일종의 기저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하더라도 1년 전만 하더라도 야 너희 계엄했잖아. 이렇게 했을 때 저희가 뭔가 다른 얘기를 아무리 하더라도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를 얘기하도록 소위 말해서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법의 영역으로 가고 있잖아요. 지금 결과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법의 영역은 사법의 영역으로 남겼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걸 정치적으로 과하게 해석하고 그걸 가지고 국정의 동력으로 삼은 겁니다. 왜냐하면 사법 특검이 3개 특검이 동시에 진행됐고 그게 첫 번째 국회에서 통과된 아니고요. 올해 들어서 처음으로 통과된 안이 뭐냐면 특검법 2차 특검법 종합특검법입니다. 결국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통령이 일을 잘한다고 하는데 전 정부를 소위 말해서 죽임으로써 본인들의 어떤 도덕적인 결함을 지우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실상 이제 내란이라는 그 프레임이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끝났습니다. 유통기한. 근데 여전히 그걸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실망감이 있고 일을 잘한다고 했는데 일을 잘하지 못한다는 거죠. 부동산 문제도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주식 관련해서 정부가 머니 무브라고 해서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해서 잘 될 거라고 했는데 상투 잡은 꼴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주식이 올랐지만 그 주식의 수혜자가 외국인과
이른바 돈 있는 사람이라는 그런 어떤 열패감. 그다음에 공정 이슈 봤을 때 젊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내가 내 노력을 통해서 기회만 준다면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 보니까 본인들은 다 하고 사다리를 걷어찼다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한 실망감이 있고 그다음에 따지자면 보안수사권 폐지를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진짜 대한민국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이슈 그다음에 외교적인 문제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복합적으로 들어가 있는데 더더욱 큰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지방선거 이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야 돼요. 내가 국정기조를 좀 바꾸겠다. 근데 이거 변함없이 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도 태도적인 면에서 아쉬운 점이 있는데 부동산 문제 어렵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보유세 3배 올려야겠다 하시면서 막 웃으셨고 또 하나는 세금 문제 어차피 욕먹는다 기어다녀라 얘기하면서 또 웃으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거 뭐지? 국정이 제도와 시스템을 통해서 운영이 되느냐? 아니다. 그거보다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 SNS X에 통하는 글 이런 것들을 대다 보니까 제도 시스템으로 운영되지 않는가에 대한 어떤 불안감 이런 것들이 다 겹쳐지면서 문제는 지지율이 저는 과표집됐다고 봤어요. 이제까지. 그런데 지방선거를 통해서 내가 문제라고 생각한 것들을 다른 사람도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강화되면서 어떤 부정적 지지율은 올라가고 긍정적 지지율은 떨어지는 거고 최고 안 좋은 지점은 뭐냐면 전화면접 여론조사와 ARS가 됐을 때 ARS가 선거를 다 마쳤습니다. 전화면접 여론조사가 마치지 못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언론과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기준점으로 해가지고 국정을 펼치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의 문제점이 있다고. 네. 자, 그런데 사실 또 전국 단위 지표조사에서는 8월 4주차에서 이재명 대통령 국정 수행 긍정평가가 또 50%로 그 전주보다는 다시 반등을 했거든요. 이건 엠브레인 퍼블릭, K스탯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에게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조사 방식으로 조사를 했고 역시 중앙선거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보시면 참고가 되실 텐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지금의 지지율이 이제 MBS 기준으로는 50% 나오면서 전 조사보다는 이제 하락 추세가 멈춘 건 사실인데 그건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만 결국 이재명 정부도 지난 한 3달 전에는 MBS 기준으로 69%까지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지금 이제 50%니까 19%가 빠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전 50이라는 숫자 뭐 하락 추세가 멈췄다라고 안주할 게 아니라 전 위기라는 인식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뭐 ARS 말씀하셨는데 ARS가 선거 결과를 잘 맞추는 건 맞아요. 근데 민심을 정확하게 반영하느냐 일단 응답률에서는 차이가 월등하게 납니다. 전화 면접이 응답률이 2자릿수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많은 분들이 응답하고 있어서 저는 그 정밀성에는 차이가 분명히 있다. 그래서 결국 여론조사는 각각의 여론조사 뭐 ARS면 ARS 뭐 뭘 보시든 간에 그 추세선을 어떻게 보느냐 전 그걸로 우리가 힌트를 얻으면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결국에는 대통령이 지지율을 올리는 방법 몇 가지 없습니다. 하나가 인사. 두 번째가 외교, 그리고 세 번째가 메시지거든요. 근데 사실 인사 부분은 제가 참 이재명 정부가 안타까운 부분은 지금 경찰청장도 공석이고 지금 인사가 안 돼 있어서 인사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 있어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속도감 있게 내지는 중도보수 확장이라고 하는 원래의 기조대로 인사를 하면 그러면 저는 지지율에도 나름의 효과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지금 이 부분이 안 되는 건 좀 매우 아쉬운 부분인 거고 외교는 뭐 잘하고 있다고 좀 보는데 메시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예를 들면 국무회의를 전체 생중계하고 뭐 X의 대통령께서 많은 메시지를 내고 너무 신선하고 너무 좋고 또 역대 대통령 누구도 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따라오는 이제 문제는 뭐냐면 기대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높아진 기대감에 맞는 성과를 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만 많아졌다 내지는 들리는 말은 많은데 왜 우리 피부에 와닿는 체감되는 효과는 없지 이러면 아까 김기영 대변인 말씀하신 대로 이제는 내란 종식도 어느 정도 되고 있는 국면이라서 국민들은 그럼 여당의 책임은 뭐야? 여당이 하고 있는 일은 뭐야? 이거를 구체적이고 실증적으로 이제는 물어볼 수밖에 없는 시기가 왔다. 전 이 부분을 좀 집권 여당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제 여당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는 6.3 선거 이후에
당에서 책임을 지고 리더십을 교체해서 새로운 리더십으로 빠르게 전환했으면 이런 혼란이 덜했을 텐데 정청래 대표가 나 지방선거 진 거 아닌데? 막 이런 식으로 반발을 하면서 한 두어 달 시간을 다 허비를 했죠. 그러면서 소위 말해서 민심과 동떨어진 얘기를 하니까 당내에서는 당연히 책임 추궁을 더 비례적으로 세게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게 이제 명청 갈등의 농도가 강도가 상당히 세게 표출된 부분은 좀 손실 요인이고 전 보안 수사권 밀어붙인 게 매우 컸다고 생각해요. 이거는 하나를 보면 열을 한다고 국민들 입장에서 특히나 중도에 계신 분들은 아니 보안 수사권에 대해서 국민들이 우려를 하고 있고 경찰의 수사권 독점에 대해서 뭐 검찰에 대한 악마화로 분풀이하라고 지금 개혁의 칼을 준 게 아닌데 그 많은 힘을 가지고 자기들이 하고 싶은 거를 그냥 밀어붙이네. 여기서 오는 저는 실망감이 지금 상당히 크다. 중도 민심 위반은 저는 보안 수사권 문제에서 왔다고 보고요. 마지막으로 지금 아젠다가 실종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 3대 강국 1년 동안 했거든요. 그 주식시장 했거든요. 네. 그 부동산은 뭐 매일 하는 얘기니까 신선하게 국민들이 아젠다로서 흡입되지 않아요. 그럼 아젠다가 실종됐기 때문에 집권 여당은 뭘 해야 되느냐. 아젠다를 세팅해서 야당이 그 아젠다 위에 와서 토론하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아까 김민석 대표가 조급해서 막 일을 벌린다고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조급해서가 아니라 아젠다가 실종돼 있기 때문에 여당 입장에서 아젠다를 세팅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저는 봐야 된다. 그런 면에서는 저는 앞으로도 정치개혁, 정당개혁에 관한 이슈도 저는 주도적으로 여당에서 던져나간다면은 저는 뭐 국민의힘도 거기에 대한 안을 내실 거고 전 그런 식으로 아젠다를 좀 풍성하게 여당답게 전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힘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어제 연찬회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셨어요. 이게 뭐 14년 만이라고 하더라고요. 당 공식 행사인 게. 예. 그런데다가 전직 대통령이 그 국회의원 연찬에 오는 것 자체가 매우 이례적인데 기사들을 보니까 다수의 의원이 기립해서 박수를 쳤다. 일부 의원은 또 좀 떨떠름한 모습이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근데 어떻게 봐야 돼요? 국민의힘에 있어서 여러 가지 뭐 잘하는 것도 있고 비판의 대목도 있는데 가장 큰 문제는 하나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국민의힘이 2020년 5월 이후에 국민의힘에 어떤 간판을 달고 나서 당대표든 비대위원장이든 했을 때 19명이었거든요. 비대위 체제가 11번 있었습니다. 1년에 4명씩 갈린 거거든요. 이게 될 수가 없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저는 누가 되더라도 절차적 민주성을 민주적 절차를 거쳤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 실제로 일할 수 있는 어떤 기간, 공간, 허니문 기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 같은 경우는 추미애 당대표 이후에 그때부터 해서 2년씩 꽉 채웠어요. 그다음에 정청래 대표 같은 경우는 이제 보궐 임기를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 채웠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장동혁 대표가 지난해 그 8월 전당대회가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이른바 이제 레가시 미디어에서는 김문수 후보가 될 거라고 생각했고 그 당시에 한동훈 그 전 대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최악 대신에 차악을 선택해달라 하면서 공개적으로 김문수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장동혁 대표가 후보가 이겼습니다. 그건 어떤 의미냐면 그 전에 2024년에 8월에 있었던 당시 이제 한동훈 후보가 63%의 당신과 63%의 민심을 얻었거든요. 그런데 1년 사이에 당원들의 목소리가 왜 바뀌었느냐, 왜 눈이 바뀌었느냐, 그거를 냉정하게 봐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장동혁 후보가 된 이유는 김문수 후보보다 잘 싸울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근데 되자마자 이른바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계속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1년의 성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전 정부에 대한 끊임없는 사법, 그런 그 절차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위헌장당으로 만들려고 하는 움직임까지 있었어요. 그렇다면 그때는 일종의 생존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하나가 되고 하나가 될 때는 순서가 있는데요. 그거는 지지자들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국민들을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거는 현실의 문제거든요. 그렇다면 그거 우리와 누구와 싸울 것인가 했을 때 그런데 그 과정에서 국민의힘에는 어른이 없어요. 중진들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 있을 때 누가 뭐더라도 누군가 얘기했을 때 일단 듣고 보고 한번 기회를 주자고 했을 때 그 사람이 과연 누군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이라는 게
나름의 컨센서스가 있는 거고 지난 지방선거 가지고 일부에서는 그러죠. 대구에서만 이득을 본 거 아니냐. 전 그렇게 안 봅니다. 그 당시에 국민의힘 쪽 사람들은 굉장히 열패감 무기력감에 있었어요. 그래서 투표 안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대구에서 움직이고 부산에서 움직이고 부산에서 다시 서울로 오면서 퍼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지역적으로 제한적으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영향력이 있다 이렇게 보는 건 전 맞지 않다고 보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국민의힘에서 가장 부족한 어른의 말의 무게와 그런 어떤 뭘까요? 리더십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일 것인가. 그렇다면 저희가 지금 힘들기 때문에 어른으로서 이런 포지션을 보여주고 있다.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네, 한병도 원내대표는 박근혜 전 대통령 그 추청에 대해서 과거 태행이자 촛불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정면으로 모욕한 무책임한 처사다 이렇게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데 지금 김기영 대변인 얘기하다시피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어른이 두 사람이다, 두 분이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이고 그 영향력 있다.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이번에 제가 책을 하나 냈는데 어게인의 종말이라는 책을 썼거든요. 네. 근데 지금 국민의힘을 보면은 어게인도 아니고 어게인의 어게인을 지금 하는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시계를 거꾸로 돌려도 너무너무 과거 태행적이다. 뭐 지금 당이 힘든 거는 저도 이해를 하고 어른이 필요하다. 근데 그 어른에게 기대서 너무 쉽게 가려는 거 아니냐. 국민의힘 입장에서. 네. 아까 뭐 당내 분열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영향력이 있고 만약에 뭐 영남 지역에서도 소구력이 뭐 제한적이라도 있다면 부산 북구에서 왜 한동훈 의원이 그럼 당선이 되죠? 국민의힘도 후보를 냈잖아요. 근데 박민식 후보는 떨어졌고 한동훈 후보가 민주당 후보까지 꺾으면서 무소속으로 뭐 돌풍 아닌 돌풍을 일으켰기 때문에 저는 뭐 영남 지역에서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영향력은 이제 점점 감소되고 있다. 근데 감소되고 있는 그 영향력에 얹혀서 가고자 하는 이 국민의힘의 좀 나태한 태도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국민의힘에서 반성과 사죄가 필요하다. 그럼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계신 분들은 우리 반성 충분히 했다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부분은 논외로 하고 뭐 각자 하고 비전과 노선이 있느냐. 아까 민주당은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비판도 하고 칭찬도 했습니다만 ABC라는 당내 노선을 제시하고 있고 AI 3대 강국이라고 하는 비전, 메가 프로젝트로 현실화도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의 비전과 노선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데 그럼 도대체 국민의힘은 어떤 비전, 어떤 노선이 있느냐에 대해서는 제가 죄송하지만 잘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치열한 당내 토론과 합의를 거쳐서 국민들께 설득을 해 나가야 되는데 지금은 뭐 장동혁 대표 또 본인만의 길을 가고 있고 또 당내의 분열 요인은 높아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도 국민의힘이 올바른 정치의 길을 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점점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하나만 더 추가하면 지금 국민의힘은 한 지붕 6가족으로 제 눈에는 보이거든요. 왜 6가족이냐? 일단 장동혁 대표 중심이 있고요. 그리고 중진 의원들이 있습니다. 근데 중진 의원들과 장동혁 대표도 갈등 관계인데 여기는 아마 안철수 의원을 좀 이렇게 세우려고 하는 걸로 보여져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친한동훈계가 있고 또 유승민계가 있고 오세훈계가 있고 바깥에는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있습니다. 이걸 다 합치면 한 지붕을 쓰고 뭔가 보수 주도권을 놓고 갈등을 겪고는 있는데 6세력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그럼 이거는 과거에 뭐 춘추전국 시대처럼 돼가지고 뭐 장동혁 대표가 저는 이길 거라고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이후에 뭐 당권을 또 연임을 통해서 또 재장악을 한다고 해도 이게 과연 한 그 그릇 안에 다 담아낼 그런 정치력이나 능력이 있겠느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으로 보기 때문에 지금 장동혁 대표는 모종의 자신감을 가지고 징계 정치와 당협위원장 정리하는 거를 동시에 추진하고 있어요. 전 이게 성공을 거두더라도 이거는 장동혁 대표나 국민의힘에게는 엄청난 손실을 장기적으로 가져올 것이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퇴행이라는 그런 지적에 대해서 제가 볼 때는 그 민주당이나 이재명 정부가 본인들의 그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걸 찾아가면서 비판을 하셔야 돼요. 지금 뭐 지지율 얘기했지만 가장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특히나 20, 30대 친구들이 보는 관점 보면 이재명 대통령은 왜 재판 안 받느냐 이 부분이 큽니다. 그리고 재판을 안 받는 것뿐만이 아니라 공소 취소하고 연임 개헌 이거는 동전의 한 면이에요. 근데 제가 앞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배임죄를 없애려서 면소, 그러니까 죄 자체를 없애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민주당 같은 경우는 뭐였냐면 한명숙 전 총리 관련해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을 받으면 네. 뭐 양심의 법정에서는 무죄다, 역사의 법정에서는 무죄라고 했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검사를 공격하고 판사를 공격하고 대법관을 재구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사심제도하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역사의 퇴행인 거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네.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탄핵에 대해서 인정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아요. 예. 그런데 그거는 재판 과정을 거쳐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에 그거를 제동을 시킨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문제를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있고 또 하나 야당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본질적으로 야당은요. 여당과 민주당 그러니까 여당 민주당과 그다음에 집권 세력에 대해서 심판을 하는 건데 지금 제가 아주 까놓고 얘기할게요. 박근혜 정부 때 이렇게 힘들었습니까? 부동산 문제나 주식 문제 때문에. 이명박 정부 때 힘들었습니까? 윤석열 정부 때 부동산 때문에 힘들었습니까? 지금의 부동산 문제의 본질적인 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이 정책을 만들었어요. 소위 말해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어떤 정책을 함으로써 이제까지 살아온 특히나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 관련해서 네. 이거죠. 게임의 법칙이 중요합니다. 예측 가능성을 놓고 나서 내가 이렇게 살았으면 내가 노력해서 열심히 살면 성공하는구나. 그게 아니라 어떤 누구도 비거주 1주택자에 대해서 이 사람이 문제라고 우리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은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네. 결국 우리가 뭘 안 한 게 아니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라는 어떤 토대 속에서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공정을 위해서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네, 정치와의 전반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잠시 후 8시 반부터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을 보내드립니다. 환율은 흔들리고 주식은 요동치고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시장. 이럴 때 경제쇼는 당신의 확실한 이정표가 되겠습니다. 복잡한 수치 너머의 숨은 흐름을 읽고 당신이 가야 할 방향을 분명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평일 오후 4시 5분 시장을 이해하는 최고의 선택. KBS 1라디오 경제쇼. 편지 왔습니다. 퇴근길 지친 당신에게 힘이 되는 뉴스를 전해드립니다. 매일 저녁 5시 5분 당신과 함께 읽는 세상 이야기 KBS 1라디오 뉴스레터 K. 지금 시각은 8시 30분입니다. KBS. 정치, 전격 시사, 뉴스, 전격 시사, 인터뷰, 전격 시사, 주식, 전격 시사. 맥락, 해설, 토론까지 다? 다 전격 시사. 꼭 알아야 할 뉴스, 정치 인터뷰, 막 끝난 미국 시장부터 한국 시장 동향까지 평일 아침 7시 5분. 와, 전격적이네. 전격 시사. 정치와의 신인규 정당 바로세우기 대표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앞서 우리 민주당 국민의힘 얘기를 좀 많이 했는데 이거 얘기 오늘 꼭 해야 될 것 같아요. 이준석 대표 개혁신당 대표직에서 사퇴를 했는데 이러저런 분석은 많습니다만 왜 지금 이 시기에 사퇴를 하겠다고 했을까요? 아니 근데 전 아까 그 말씀에 조금만 반박하고 제가 개혁신당 말씀 이어가면 아니 재판받아라 그 얘기는 84조 우리 헌법에 대통령은 재직 중에 소추되지 않는다고 명문으로 나와 있고 네. 우리 저는 김기영 대변인님께서 저는 사법부의 독립을 누구보다 저는 외치신다고 믿는 사람인데 법원에서 결정한 거를 자꾸 부정하시려고 하면은 저는 좀 곤란하다 이 말씀만 간단하게 드리고 네. 이준석 대표 문제는 사실 개혁신당이라는 뭐 나름의 정치적 도전을 전 했다고 봅니다. 근데 그
정치적 도정의 과정에서 비전을 가지고 모인 게 아니라 국민의힘에 대한 비토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누구까지 모였냐면 이낙연 전 대표가 당시에 왔다가 이제 11일 만에 이제 결렬이 됐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뭐 조홍천 의원을 비롯한 분들이 왔고 또 정의당에 있는 뭐 박원석 의원 같은 분도 합류를 했었고 그러니까 다양한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만든 게 이제 개혁신당이에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분들이 삼지대 운동하겠다라고 했다가 잘 안 되니까 우리는 보수를 바꿀 거야라고 또 보수 쪽으로 본인들이 위치를 또 변경을 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보수에 그러면은 다른 개혁 세력으로 뭉친다. 그럼 개혁 보수가 이제 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국민의힘과 경쟁을 치열하게 했었어야 되는데 이게 또 국민의힘이 또 워낙 거대 정당이고 또 돈도 많고 하다 보니 세력도 크다 보니까 잘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자강을 가자니 자강은 불가능하고 다시 국민의힘으로 돌아가자니 자기 모순을 해야 되고 이 상당한 딜레마 과정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동시에 이번 지방선거 때 기초의원이 한석인가밖에 지금 성과를 못 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이제 더 이상 당내에서 리더십, 이준석 대표가 가진 리더십이 매우 어려워진 건 사실일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최근에 그 부산시장에 출마했던 정의한 씨가 지금 테러 자작극 모의로 지금 구속까지 돼 있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한 공천 책임을 이준석 대표가 져야 될 텐데 아마 이대로 가서는 당의 활로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 그러면서 당 구성원들에게 나름의 어떤 제안을 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제안에 대해서도 당내 구성원들이 다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사퇴하면서도 당내 구성원들이 받아들였지 않았기 때문에 본인은 사퇴한다. 약간의 그 책임을 좀 미루는 듯한 표현까지 썼기 때문에 아마 저는 개혁신당은 분열이 상수로 보여지고요. 아마 다음 총선을 전후로 해서 아마 뭐 큰 정당의 뭐 흡수가 되는 쪽으로 가지 않을까. 저 그렇게 보여집니다. 김경 대변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플랫폼이 무너졌다고 봅니다. 플랫폼이 무너졌다. 플랫폼이 무너졌는데 스타 시스템의 한계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준석, 니꼴 등치에서 이제 개혁신당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대선이라는 것 중에서는 이제 후보가 한 명이기 때문에 그 후보의 어떤 개인기를 통해서 나올 수 있는 최대치를 저번에 보였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지방선거에는 후보자가 몇천 명이 필요하거든요. 그렇죠. 다 못 냅니다. 물론 그렇다면 굉장히 강약 조절을 통해서 의미 있는 곳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정의한 후보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게 타격이 크죠. 뭐 젊고 개혁이라고 얘기했지만 굉장히 퇴행적인 모습을 하고 테러 자작극이란 진짜 저도 상상치 못한 것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생물학적으로 젊다는 게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사람들은 회의를 갖게 되는 게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 당대표의 영향력이 결국은 개혁신당의 영향력인데 지방선거의 어떤 패배로 인해서 위축이 되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도 저희 플랫폼이라고 얘기한 건 젊은 2030의 지지자인데 제가 수치는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 지지율을 보면 2030에서 확 빠졌습니다. 그게 어디로 갔는가? 국민의힘으로 갔거든요. 그런데 국민의힘으로 왜 갔느냐? 20, 30대 엄청 높거든요. 저희가. 그 이유가 뭐냐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정치적 효능감이 있죠. 여튼 맞서 싸우고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지금의 이재명 정부에 있어서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 미래 세대의 목소리를 저는 약탈한다고 하는 게 한 해 110조씩 국채를 발행하거든요. 그거 누가 합니까? 요즘 세대들은 다 알거든요. 그러니까 시혜적으로 뭔가 주는 부분에 대해서 원하지 않고요. 기회 공정을 원하는 겁니다. 어떤 사다리를 원하는 건데 그런 거에 대한 불만을 저희가 집중적으로 잘 그들의 마음을 캐치하고 있다는 면이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저는 이준석 당대표가 의원이 그 올공에 모인 사람을 부정선거론자로 규정을 하잖아요. 근데 거기 가보시면 알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서 나름 이 부실 선거냐 부정 선거냐 그 경계에 있느냐 여러 가지 관점은 있겠지만 그들에 대해서 일종의 프레임 해가지고 규정하는 거에 대한 반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장동혁 대표가 끝까지 그게 자기 정치냐. 아니 다 정치인들은 자기 정치합니다. 그리고 그게 국민과 2030의 젊은이들의 어떤 결과 같이 했기 때문에 그게 일정 부분 저희한테 어떤 그 좋은 긍정적인 영향을 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본인이 그러니까 지탱하고 있던 플랫폼이 망가진 부분 그리고 지방선거를 통해서 한계가 명확하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드리자면 제 얘기가 아니라 제가 누군가 평론하신 분이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정 부분 동감하는 게 이준석 대표 그다음에 천하람 의원 그다음에 이기인 총장 이분들이 다 말씀을 잘하세요. 근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그들한테 질문하는 게
그들의 개혁신당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국민의힘, 민주당, 이재명 정부 일종의 평론가 같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들이 말씀 잘하고 분석 잘하고 그런 건 좋은데 정치인이 아니라 평론가 같다는 그 말이 저는 그분들한테는 일종의 큰 어떻게 보면 그 뼈 때리는 그런 어떤 지적이 아닐까 그런 아니 근데 그거는 뭐 이제 한계인데 이제 네. 평론가 정치로 성장한 정치인들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이제 평론가스럽게 또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비토 정치죠.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인 게 국민의힘에서 비대위 가지고 사고 많이 치니까 이분들이 당원 당규 만들면서 우리는 국민의힘과 달라 비대위 규정을 뺄 거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국민의힘을 항상 놓고 반대대로만 갔기 때문에 지금도 비대위를 꾸려가지고 외부에 누구를 모셔와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또 전당대회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비대위 규정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자기 발목을 지금 자기가 또 잡는 격인데 그럼 다음 당대표를 60일 이내에 선출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 개혁신당 당원에. 네. 그러면 다음에 당대표가 나와서 자강 당대표가 나올 수 있잖아요. 내가 한번 이 당 살려보겠다. 그럼 그분은요 100% 허은하 모델을 따라갈 겁니다. 허은하 대표가 자강하려다가 이준석 대표랑 뜻이 안 맞아서 축출이 돼버렸거든요. 가처분까지 간 안 좋은 선례가 있고. 네. 그러면은 나는 자강이 아니라 그냥 이준석 대표의 뜻을 받드는 소위 말하는 이제 바지 대표가 될 거야라고 누군가가 나온다면 그건 쇄신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다음 당 대표를 누굴 뽑아도 자강이면은 축출이 예정돼 있고 또 이준석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뭐 하명을 받아서 하는 어떤 바지 대표가 나온다면 뭐 지금 상황보다 더 안 좋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이게 사실 저는 말씀하신 대로 평론 정치, 비토 정치의 한계인 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느냐? 우리가 늘상 이야기하듯이 비전 정치를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뭐 AI 얘기도 많이 해요. 근데 AI의 특성은 집단 지성을 이용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 자신의 개성을 좀 지우고 모두의 협치를 끌어내는 게 이제 AI 정치인데 이런 것도 구호와 실제가 안 맞다 보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가 어떤 새로운 그런 개념들을 만들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3분 30초 정도 방송 시간이 남았어요. 네. 정처에.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김민석 대표도 지금 중도 외연 확장을 얘기하고 있고 어쨌든 지금 개혁신당은 이준석 대표의 사퇴로 인해 가지고 지금 당이 어떻게 될지 이렇게 봐야 되는데 조금 이른 감이 있을 수 있지만 총선이 사실 1년 8개월 남았고 또 내년 4월에 또 보궐선거도 있으니까요. 앞으로 양쪽 진영의 변화가 어떻게 될까?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거를 놓고 보는 게 가장 좀 그래도 가시권 안에서 예상이 가능한 부분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중원을 놓고 치열한 전투가 발생할 거라고 저는 봐요. 중원이라 하면 뭘 말씀하시는 그러니까 예를 거죠? 들면 캐스팅 보터들, 그러니까 네. 어느 진영에 확고하게 소속되지 않은 유권자들. 그게 이제 우리는 뭐 캐스팅 보터라고도 하고 중도라고도 하는데 네. 뭐 연성 지지자라고도 하죠. 근데 그런 분들이 지금은 마땅하게 지지할 세력이 별로 없는 거예요. 아까 20, 30대 말씀하셨는데 그분들은 정확하게 말하면 국민의힘 지지는 표면적으로 맞는데 정확한 본질은 반민주당이거든요. 민주당의 기득권에 저항했는데 마땅한 대안이 없네. 민주당을 심판해야 되는데 그럼 국민의힘이라도 찍지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갈등하고 고민하는 유권자들이 어떤 세력을 대안 세력들을 지금 찾고 있는데 그 중원을 그럼 누가 먼저 차지할 것이냐. 그럼 예를 들면 저는 장동현 대표 체제에서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이진숙 의원 문제 이런 거 해결하는 거를 굉장히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준석 의원이 원래는 잘할 수 있는 포지션인데 또 어쨌든 실패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김민석 대표 체제에서 ABC의 B가 브로드닝인데 그 브로드닝이라는 확장 전략을 정말로 반기득권적이고 중도가 좋아하는 합리와 어떤 원칙을 가지고 그분들을 만족시키는 정책들을 잘 내고 소통한다면 저는 뭐 민주당에도 기회가 있을 수는 있다. 근데 그걸 또 하려면은 김어준 씨나 유시민 씨가 또 가만히 안 있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어떤 역학관계를 좀 유심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 입장에서는 이기기 위한 모든 경우의 수를 다 놓고서 할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내년에 당대표 전당대회가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제 저거잖아요. 총선을 이길 수 있는 당대표가 누군가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윤석열 정부의 어떤 잘한 거 못한 게 있는데 개헌과 탄핵으로 인해서 모든 것들이 부정당했습니다. 근데 그게 한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이제까지 국민의힘이 했던 정책 보수의 어떤 가치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국회의원 숫자가 누군가 개인의 어떤 당선, 탈락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기라도 이길 수 있다면 그 막대기가 소중하거든요. 소위 말해서 막대기가 되기 위해서는 다자구도를 단순화, 전선을 단일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방식이 두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민심의 바다에서 열심히 할 수 있는 방면이 있고 또 하나는 지금을 토대를 단단하게 해서 확장하는 전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방법론을 가지고 맞다 그러다가 아니라 결과물에 대해서 통합적인 리더십을 구현해서 선거에 이기게 만드는
그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장동혁 대표가 이제 이번에 1년 맞이해가지고 기자회견하면서 질의응답 과정 속에서 네. 본인이 얘기를 했습니다. 보수의 맏형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장동혁 대표는 제가 그냥 냉정하게 인정할 부분은 뭐냐면 생존의 시기였습니다. 1년 동안은. 그렇다면 생존을 통해서 자기가 그립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토대를 마련했다고 본다면 확장의 시대로 갈 수밖에 없고 그게 맞는 길입니다. 본인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생각했습니다. 당협위원장 직선제는 어떻게 될 걸로 생각하세요?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당협위원장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주 솔직하게 얘기하면 네. 예전처럼 예. 운영위에서 탕탕탕 하면 저는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지만 만약에 예. 지도부가 특정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한다면 당무감사하면 돼요. 견적이 나와 있습니다. 조사한 게 있어요. 네. 근데 그러지 않고 책임 당원한테 아니면 일반 당원한테 묻는다고 한다면 그들의 권한을 내려놓고 어떻게 보면 당원들의 판단을 한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면이 저는 딱 한마디만 할게요. 엄청난 혼란이 있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정처희 마치겠습니다. 신윤규 정당 바로 세우기 대표, 김기훈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날씨 정보 듣겠습니다. 전격시사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강원과 충청,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내리겠고요. 수도권과 강원 북부 내륙에는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현재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는 가운데 전남 순천과 광양, 보성, 부산, 울산에는 시간당 20mm 안팎의 강한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남 광양과 강진, 제주 산지에는 호우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은 강원 남부와 충청, 남부지방에 10에서 최대 80, 제주도에 5에서 60, 강원 북부 동해안에 5에서 30mm가 되겠고요. 내일은 서울 등 전국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수도권은 모레 오전에 그치겠지만 모레 충청과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강하고 많은 비가 예상됩니다. 오늘부터 모레 사이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시간당 20에서 최대 50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질 수 있어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데요. 비가 내리면서 폭염특보가 해제되거나 완화되는 곳이 있겠지만 오늘까지는 전국 대부분 지역의 한낮 체감온도가 33도 안팎까지 올라 무덥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서울과 대전 32도, 광주와 대구 31도, 전주와 밀양은 33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6도가량 낮겠지만 체감온도가 높아서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27.4도입니다. 조하늘입니다. 사건 속 이면을 짚어보는 사건 Y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에 대해서 최다는 변호사와 함께 스튜디오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변호사님.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지금 계속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시간 순서대로 지금 이 실종 신고 허위 종결 사건 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일단 올해 5월 12일 저녁에 이제 장 모 씨께서 이제 제주시 한림읍에 있는 숙소에서 휴대전화만 들고 이제 나간 다음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이제 그렇게 된 다음에 한 3일이 지난 5월 15일 저녁에 이제 남자친구가 경찰에 실종 신고를 한 거죠. 근데 실종 신고를 한 이후에 약 한 2시간 30분 만에 이제 담당을 했던 부경장이라는 분이 네. 내가 연락이 됐다. 그런데 뭐 알리지 말라고 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사건을 종결했던 사건입니다. 네. 실종 신고를 받고 2시간 반 만에 종결을 했다. 굉장히 빠른 종결인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의문을 남기고 있는 사건입니다. 네. 자, 이 종결 처리가 실제로는 사실이 아니었다는 게 나중에 이제 드러났죠. 네, 이 이후에도 계속 이제 장모 씨께서 연락이 닿지를 않으니까 남자친구분이 한 2달 뒤쯤 다시 이제 실종 신고를 하기 위해서 경찰서를 찾았었어요. 그런데 아니 그때 종결됐던 사건인데 왜 또 물어보냐 이러면서 제대로 입건 처리를 또 안 해주니까 이제 가족을 통해서 서울에서 실종 신고를 또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서울에서 확인을 해보니 당시 부경장이라는 담당자가 전화 통화를 해서 상황을 파악을 했었다고 했던데 알고 보니까 통신 기록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화 기록이 없다는 그렇죠. 말씀이죠. 통화를 걸거나 연결됐던 것이 전혀 통신 내역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이제 허위로 사건을 종결했구나라고 알게 된 사건입니다. 네, 이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좀 정리해 주시죠. 네, 이 사건에서 이제 드러났던 문제점은 결국은
이렇게 허위로 신고를 해서 종결을 하게 된다라는 점과 일단 장모 씨의 실종에 관해서는 당시의 CCTV나 이런 증거들을 바로 확인을 했었으면 명확하게 명확하게 사인이나 이런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을 텐데 네. 그런 것들을 알 수 없었고요. 네. 게다가 지금 이게 진행이 되는 과정에 결국은 이제 8월 달에 네. 이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보도가 되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지게 됐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시신이 발견이 돼버렸기 때문에 네. 이 사건이 이제 사망 사건이 되어버렸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자살인지 타살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사건입니다. 네. 사실 지금 실종 신고 이후에 무려 104일 만에 안타깝게도 장모 씨가 지금 장모 씨로 추정된 시신이 발견됐고 얼마 전에 장모 씨다라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근데 지금 하나하나 좀 짚어봐야 될 게 일단 사망 시점에 대한 경찰 발표요.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그 내용도 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네, 결국 이제 5월 12일 날 이제 외출을 하고 네. 돌아오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잖아요. 네네. 그런데 5월 12일 밤부터 13일 새벽 사이에 사망한 것이 아니냐라고 경찰 측에서는 추정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그 근거가 뭐 부검을 통해서 밝혀내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이제 통신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마 그 즈음에 사망을 하셨을 거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네. 네. 예, 지금 보면은 이 사망을 놓고도 많은 의문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자, 국가수 1차 부검에서요. 목이 압박될 때 손상될 수 있는 이른바 그 목불뼈라는 부분, 설골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이게 부러진 사실이 확인이 됐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게 일종의 좀 자살의 가능성을 좀 보여주는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보도가 나왔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러니까 설골이 골절이 됐다라는 거는 사실 네. 두 가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목이 졸라서 사망했다라는 건데 네. 목은 스스로도 조를 수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조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설골이 골절됐다는 것만으로 자살인지 타살인지를 구별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군요. 네, 심지어 지금 사망을 한 후에 한참이 지나서 이제 발견이 된 상황이라서 그렇죠. 예, 예. 이후에 이제 뼈 마디 같은 것들은 어쨌든 분리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어떤 원인으로 그렇게 됐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는 없다. 네네. 라는 국가수의 결론이 있긴 했었죠. 네네. 자, 그리고 지금 경찰에서 나온 얘기로는 목맴사 가능성. 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건 아니다라는 의문을 제기하는 이유들이 있습니다. 어떤 이유들일까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발견된 장소와 이제 발견된 상태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네. 이제 어떤 상태로 발견이 됐느냐라고 하니까 시신이 이제 뭐 끈이 이제 목에 연결된 상태로 야자수 가지에 이제 네. 이렇게 줄이 걸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과연 야자수 가지에 이렇게 스스로 네. 목맴사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의문이 있고 왜냐하면 그 가지가 휘거나 이렇게 될 텐데 네네. 굳이 여기서?라는 이제 의문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네네. 그 다음에 거기가 이제 그 가지나 거기에 이제 가시가 엄청 많아서 네. 이제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게다가 계속 스치고 아프고 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접근하기가 어려운 곳인데 네네. 거기에 굳이 걸어서 이런 일을 했다는 게 이제 납득이 좀 어렵다라는 의문들이 있는 것이죠. 네. 또 여전히 남아있는 의문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변호사님 좀 정리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결국은 중간에 이제 휴대전화의 위치도 한번 변화하는 곳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닷가 근처에서도 한번 이동을 했다가 돌아오고 했던 부분도 있고 평소에 이제 그 장모 씨께서 그 시신이 발견된 그곳을 굉장히 어둡고 음침하다는 식으로 무섭다라고 해서 평소에 꺼렸던 곳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굳이 본인이 저녁에 12일 저녁에 집에서 나가서 그곳을 찾았을 가능성이 있을까? 동선상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이며 전체적으로 타임라인에 대해서도 의문을 가지는 분들이 많죠. 네. 자, 그리고 아쉬운 부분이 CCTV 부분이 앞서 잠깐 언급을 해주셨지만 이게 지금 전혀 영상이 남아있지 않는 상황인 거죠. 왜 그런 건가요? 네, 이게 정말 수사가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게 이제 여기서도 다시 한번 확인이 됩니다. 네. 왜 많은 형사 사건에서 수사는 시간이 빨리빨리 이제 진행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잖아요. 속도전이다. 네. 그 얘기 중에 하나가 이 CCTV 보관에 대한 거예요.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CCTV 보존 기간이 약 30일인데 지금 100여일이 지났기 때문에 확인이 안 된다라는 건데 통상적인 건물 내 CCTV나 이런 거는 막 보름
일주일인 경우들도 있어서 그럼요. 빨리 수사에 착수해서 CCTV를 확인을 했었어야 되는데 네네. 사실 실종 신고 당시에만 확인을 했어도 이 사건이 명명백백하게 좀 해결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지금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경찰의 실종 사건 관리, 감독 문제 정말 총체적으로 부실이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일단 여기서 셀프 종결이란 말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거 담당 결창관이 어떻게 이렇게 셀프 종결할 수 있었던 걸까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본인이 확인을 하고 실질적으로 그 이제 실종자와 확인이 됐는지 안 됐는지 여부도 뭐 상관에게 보고하거나 그런 시스템 없이 그런 시스템 그냥 없이. 자체적으로 종결을 해버리면은 네. 이제 종결이 될 수 있다. 해제가 되거나 완전 종결이 되거나 할 수 있다는 건데 이 사건의 경우에는 완전 종결까지도 했던 사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상상을 했을 때는 상급자가 있는 조직이니까 그러니까요. 결국은 담당자가 체크를 했으면 위에서 결재를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중으로 이제 장치를 둬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네. 이제 성인 실종의 경우이기 때문에 112로 바로 등록이 되지도 않고 네, 그런 시스템의 부재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네. 이제 그냥 묻히게 되는 일이 발생을 한 거죠. 네. 자, 이 문제의 경찰관이 2025년 3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종팀에 근무하면서 다룬 실종 사건이 총 298, 300건에 가까운 실종 사건인데 이게 지금 과연 제대로 다 됐겠느냐. 지금 경찰에서는 전수조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자, 이 경우에 그러면 이 지금 부경장에게 적용할 수 있는 혐의는 어떤 혐의들을 적용할 수가 있는 건가요? 이번에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거는 공전자 기록 위작 및 행사죄로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된 건데요. 네. 사실 허위의 내용을 온라인 그 기록에 이제 입력을 하고 그걸 이제 행사했다라는 것은 이제 명명백백하게 이제 밝혀진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럼 이걸 단순 직무 유기 정도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짓말로 공무 집행을 방해한 것까지 나아갔느냐 등의 여부를 다 따져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가능한 부분을 좀 따져본다면 위계에 의한 뭐 공무 집행 방해나 이런 부분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싶은데 당시에 과연 그 부경장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허위 정보를 입력했는지 또 한번 수정한 부분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왜 수정을 했는지 여부에 대해서 수사를 해야 정확한 혐의가 밝혀질 것 같습니다. 네. 이 지금 부경장 같은 경우에는 또 개인의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보도가 나오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그 해당 경찰서에 이제 여자 화장실을 침입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그냥 여자 화장실을 침입하면은 문제가 되지 않고 어떤 성적 목적을 가지고 침입을 해야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목적이 있는지에 대해서 현재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이 직위 해제됐던 사람이 계속 실종 업무를 하고 있는 것도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좀 의아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장모 씨 실종 신고가 들어왔던 때가 이제 5월이었습니다. 올해 5월. 네. 그런데 이제 여자 화장실을 침입해서 직위 해제가 됐던 것은 7월이었기 때문에 직위 해제 전에 이 사건을 이렇게 허위로 처리를 하고 종료가 됐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네, 지금 경찰청에서 감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경찰 조직 차원의 대응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 이번 사건 처리 과정에 대해서 지휘 감독 관리 체계에 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으로 감찰에 착수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누구에게 책임을 물어야 되는 것인지 어떤 부분을 보완해 나가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아마 살펴보게 되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번 사건 계기로요. 지금 이번 부실 수사 근본적인 원인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근본 원인부터 좀 정리해 주시겠습니까? 사실 저는 이번 사건은 부경장 개인의 문제가 가장 클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많은 경찰관 분들께서는 많은 책임을 지고 많은 시간을 투여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시다라고 저는 믿고 있고 사실 현장은 그렇거든요. 근데 이분의 개인적으로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누가 문제가 있는지는 우리가 알 수가 없으니까 그걸 이중으로 확인하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담당자가 임의로 이제 종결을 해버리는 일이 좀 발생하지 않도록 상급자가 이중으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마련해야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런 관리자의 확인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실종에 관해서 이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게 살펴봐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는 그런 인식의 전환이 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현재 연락이 닿지 않은 이 3건 실종자 건에 대해서는 어떤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지금 결국 3건의 실종 사건에 대해서는 아직 지금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니까요. 네. 현재 지금 어디에 계시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수색을 나서고 활동을 해서 그 분들을 이제 찾고 그 다음에 어떤 뭐 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하면 원인을 찾는 것이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사건 아이 최다운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8월 28일 금요일 전격 시사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전격 시사는 KBS 홍예림 기자가 진행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마다 여름철이면 장마와 집중호우